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중식 조리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벼락치기 한방에 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 영상은 교재 없이 영상 시청만으로 필기 합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중식 조리 기능사 필기의 공통 과목과 개별 과목을 한방에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개편 이후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재료 파트와 조리 실무 파트를 추가함으로써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세 번만 반복해 보신다면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 획득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중식 조리 기능사의 과목별 문항수는 제1과목 위생관리에서 15문제, 2과목 안전관리에서 5문제, 3과목 재료와 영양, 구매관리에서 20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중식 조리 기능사에 특화된 조리 실무 파트에서 역시 20문제, 총 6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분 동안 6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행인 두부라고 있는데요. 이 행인이라는 말이 살구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행인 두부의 주 재료는 살구씨다. 행인 두부는 살구씨의 한쪽 흰 부분을 갈아서 만든 요리로 실제로 콩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두부같이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다. 행인 두부의 주재료는 살구씨입니다. 우리가 쌀의 종류를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포니카 쌀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서 주식으로 하는 둥근 타원형의 끈기 있는 쌀을 말하고, 자포니카 쌀의 아밀로스 함량은 약 20%입니다. 반면에 안남미라고 하죠. 베트남 등 동남아와 중국 남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디카 쌀의 아밀로스 함량은 25%가 되겠습니다. 자포니카의 아밀로스 함량은 20%, 푸석푸석한 인디카 쌀의 아밀로스 함량은 25%다. 자, 이 자포니카 쌀은 일본형 쌀로 온난 기후인 동북아시아 또는 미국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쌀로 전 세계 쌀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짧고 둥근 형태로 물을 넣고 가열할 시에 끈기가 생긴다. 호화, 알파가 되는 거죠. 자포니카 쌀입니다. 자, 우리가 육류를 훈연할 때, 고기에 연기를 쬐서 향을 입힐 때 사용되는 나무로 참나무, 자작나무, 호두나무는 모두 훈연에 적합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는 송진이 타게 되면 그을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훈연법에 적합하지 않다. 훈연법에 사용된 나무는 참나무, 자작나무, 호두나무가 적합합니다. 침엽수는 안 된다. 자, 중국 요리 중에 고급 요리나 궁중 음식이 발달한 지역, 주로 튀김이나 볶음 요리가 주를 이루는 지역은 고급 요리, 궁중 요리, 중국의 수도겠죠. 베이징, 북경 요리입니다. 북경 요리의 특징이 고급 요리, 궁중 음식이 발달했고 주로 튀김이나 볶음 요리가 많다. 자, 중국의 조리법과 대표 음식들을 연결하는 문제가 꼭 한 문제 이상씩 반드시 출제됩니다. 먼저 대표적인 세 가지 볶음 조리법은 한자를 우리 발음과 중국 발음으로 시험에서 두 가지로 표현해 놓습니다. 초, 차오는 전분 없이 볶는 중국 요리의 대표적인 볶음 조리법입니다. 초, 차오는 채소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분 없이 볶는 중국의 대표 조리법이다. 그리고 한자로 폭자죠, 빠오라고 부르는 볶음 조리법은 재료를 깍둑썰기나 채썰기를 한 다음에 혹은 칼집을 낸 후에 물이나 기름으로 먼저 고온에 재빨리 한번 열 처리를 한 후에 볶는 것을 말합니다. 폭빠오는 볶음 조리법 중에 가장 빠른 조리법이다. 재료를 깍둑썰기, 채썰기, 칼집을 낸 후에 물, 기름으로 먼저 고온으로 재빨리 한번 열 처리를 한 후에 볶는다. 빠오입니다. 그 다음에 리우는 전분을 사용하여 볶는 겁니다. 자, 위에 차오는 전분 없이 볶는 것, 리우는 전분을 사용하여 볶는 것이다. 전분을 사용해서 볶은 다음에 소스를 추가해서 혼합해서 조리하는 것을 리우라고 한다. 자, 전분 없이 볶는 중국의 대표 조리법인 차오로 만들어진 음식은 고추 잡채, 부추 잡채, 당면 잡채 등 잡채류와 토마토 달걀 볶음,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차오로 조리한 음식은 고추 잡채, 부추 잡채, 당면 잡채 등 잡채류와 토마토 달걀 볶음이 대표적 음식이다. 그리고 깍둑썰기, 채썰기, 칼집 낸 후에 먼저 고온으로 재빨리 한번 열 처리 후에 볶는 것. 폭빠오로 조리하는 대표적 음식은 궁보게정이 있습니다. 빠오로 조리하는 요리는 궁보게정이다. 그리고 리우, 전분을 사용하여 볶는 리우로 조리하는 대표적 음식은 류산슬, 정가복, 라조기, 새우 케첩 볶음이 있습니다. 리우산슬이죠. 리우산슬, 정가복, 라조기, 새우 케첩 볶음이 리우로 조리한다. 잡채와 토마토 달걀 볶음은 차오, 궁보게정은 빠오, 류산슬, 정가복, 라조기, 새우 케첩 볶음은 리우다. 자, 중식에서 냉채 재료를 손질 시에 주의사항은 갑오징어를 전처리할 때는 내장, 껍질, 다리를 모두 제거하고 몸통만을 사용합니다. 맞는 조리법입니다. 갑오징어는 몸통만 사용한다. 그리고 해물은 전처리 후에 물로 씻지 않습니다. 물로 씻으면서 여기저기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물은 전처리 후에 물로 씻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피단은 어둡고 차가운 곳에 보관합니다. 피단은 어둡고 차가운 곳, 따뜻한 곳 아닙니다. 어둡고 차가운 곳에 보관한다. 피단. 그리고 해파리는 물에 담가서 소금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살짝만 데칩니다. 오래 데치면 해파리가 모두 쪼그라들어서 식감을 해치기 때문에 해파리는 물에 담가서 소금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살짝만 데친다. 자, 면발의 굵기 순서를 물어봅니다. 면발 굵기 순서는 세소 중 카루, 세소 중 카루입니다. 세면, 소면, 중화면, 칼국수면, 우동면 순입니다. 가장 가는 세면, 그 다음이 소면, 중간이 중화면이고요. 그 다음이 칼국수면, 우동면 순입니다. 세소 중 카루다. 자, 구안일사는 감칠맛이 나는 조미료 성분이지 보존료 아닙니다. 구안일사는 감칠맛 나는 조미료다. 보존료 아니다. 자,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로 국내 배추김치를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경우 배추를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국내에서 조리했다고 국내산이라고 쓰면 안 돼요. 자, 반드시 배추가 중국산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추김치, 배추는 중국산이다. 반드시 표기한다. 수입한 배추로 국내에서 김치로 조리해서 판매를 했다. 배추김치, 가로 열고, 배추 중국산, 이렇게 꼭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국내산 안 된다. 중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후제는 전분이 주로 사용됩니다. 중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걸쭉하게 만드는 재료, 농후제는 전분을 사용한다. 자, 맛의 5가지 종류. 신쓴 단짠매입니다. 신맛,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 신쓴 단짠매가 오미를 뜻합니다. 자, 지미는 신선하고 시원한 감칠맛을 뜻하는데요. 오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오미라고 하면 신쓴 단짠매다. 신맛,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입니다. 난황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달걀을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볼록 튀어나오죠. 난황이 볼록 튀어나온 걸 봤을 때 높이 나누기 직경입니다. 난황 개수는 난황 높이 나누기 직경이다. 그래서 보통 직경이 좀 더 크겠죠? 그래서 1보다는 작다. 예를 들어서 달걀을 깨뜨렸더니 난황 높이가 1.5cm, 직경이 3cm다 그러면 난황 높이 나누기 직경이니까 난황 개수는 0.5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높이 나누기 직경이다.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중식의 조리법 중에 육수를 넉넉히 넣고 오랫동안 다리듯 끓이는 방법을 돈자를 써서 뚠이라고 합니다. 뚠이라고 있습니다. 자, 끓는 문 육수에 재료를 살짝 데친 후에 다시 가열하는 이런 방법은 밑에 청뚠이라고 하죠. 칭뚠. 자, 뚠의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도는 밀가루와 전분, 그 다음에 계란물을 입혀서 모양을 잡은 다음에 육수를 부어서 끓이는 것을 말합니다. 과도는 밀가루와 전분을 입힌 다음에 다시 계란물을 입혀서 모양을 잡은 다음에 육수를 부어서 끓인다. 모두 뚠의 방법인데 과도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청도는 끓는 문 육수에 살짝 데친 뒤에 다시 가열하는 것입니다. 청도. 그 다음에 격수돈, 거스웨이뚠. 격수돈은 끓는 물과 육수에 살짝 데친 후에 그릇에 옮겨 담고 다시 육수를 붓고 뚜껑을 닫아 끓이거나 수증기로 익힌다. 좀 더 복잡하죠? 격수돈입니다. 청돈과의 차이점은 청돈은 살짝 데친 후에 그냥 가열하면 되는데 격수돈은 살짝 데친 후에 옮겨 담고 육수 붓고 뚜껑 닫고 끓이거나 수증기로 익힌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 격수돈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인디카 쌀의 아밀로스 함량은 25%였죠? 자, 이 인디카 쌀은 중국 남부나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푸석거리는 안남미입니다. 생김새는 길고 가는 형태의 장립형이다.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이 끈기가 없고 푸석거린다. 인디카 쌀입니다. 아밀로스 함량은 25%. 사천 요리에서, 수추안 요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향신료로 식욕 촉진과 기관지 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는 향신료는 산초입니다. 산초. 사천 요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향신료로 식욕 촉진, 기관지 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는 산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광동 요리의 특징은 소금과 기름을 적게 사용해서 담백한 맛을 낸다. 느끼하지 않다. 그런 특징이 있고 게, 뱀, 쥐, 원숭이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광동식 탕수육, 상어 지느러미 찜이죠. 샥스핀 찜, 팔보채, 어린 통돼지 구이 등이 광동 요리의 대표적 음식이고 장식과 색채를 중시하고 동서양의 요리 스타일이 혼합되어 있다. 광동 요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소금과 기름을 적게 사용하여 담백한 맛을 내고 느끼하지 않다. 장식과 색채를 중시하고 동서양 요리가 혼합되어 있는 요리가 광동 요리가 되겠습니다. 참기름과 대두유, 면실류는 요오드가가 100에서 130 요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요오드가가 130 이상 되는 건성류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중에 건성류를 찾으라 그러면은 들기름 찾으셔야 됩니다. 요오드가 130 이상의 건성류는 들기름이다. 참기름, 대두유, 면실류는 요오드가 100에서 130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중식의 볶음 조리법에 추가해서 중식의 조리법 중에 열 전도체의 종류에 따라 조리법을 나눌 수도 있는데요. 물을 이용하느냐, 기름을 이용하느냐, 증기를 이용해서 익히느냐에 따라서 조리법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음 중 조리법의 종류가 다른 것은 하고 각 종류별로 묶여있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조리를 한다. 배, 소, 돈, 민이 되겠습니다. 바, 샤오, 뚠, 먼이 되겠고 기름을 이용해서 조리한다. 초팽폭작, 류전, 차오펑, 빠오, 짜, 리우, 지엔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기를 이용하는 것은 오증, 쩡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렵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재료를 넣고 끓이거나 조림을 하는 방법이죠. 배, 소, 돈, 민, 바, 샤오, 뚠, 먼 되겠고요. 기름을 이용한다. 튀기거나 지지는 게 되겠습니다. 초, 차오, 팽펑, 폭바오, 작자, 류, 리우, 쩐, 찌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기를 이용하는 것은 증, 쩡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발효시킨 메주콩에 고추를 갈아넣고 양념을 첨가해서 매콤하게 만든 것이 두반장입니다. 또 반지향이 되겠죠. 또 반지향. 발효시킨 메주콩에 고추를 갈아넣고 양념을 첨가해서 매콤하게 만든 또 반지향, 두반장입니다. 중식에서 후식은 더운 것부터 찬 것 순으로 바스를 가장 먼저 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마탕이라고 부르는 바스. 중국 발음입니다. 바스. 바스는 씨를 뽑다라는 뜻으로 따뜻한 후식입니다. 차가운 거 아니다. 바스고요. 자, 차가운 것은 요 아래에 타피오카를 주 재료로 해서 여러 가지 식재료를 혼합해서 냉장고에 차게 보관하는 자, 그림과 같은 후식이 시미루입니다. 시미루. 시미루. 자, 여기 투명한 알갱이가 이게 타피오카 알갱이가 되겠는데요. 이 버블티의 펄. 버블티의 펄도 이 타피오카로 만들죠. 그래서 타피오카를 주재료로 해서 망고나 메론 등 여러 가지 과일이나 식재료를 혼합해서 차갑게 내는 중국의 대표적인 후식이 시미루입니다. 시미루. 자, 채소류를 튀길 때 적당한 기름 온도는 160에서 170도예요. 채소류를 튀길 때 적당한 온도는 160에서 170도다. 버터나 마가린 등 발연점이 낮은 유지류는 튀긴 기름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버터나 마가린 등은 발연점이 낮아서 튀긴 기름으로 적합하지 않다. 대두유, 미강유, 옥수수유는 화학적으로 만드는 정제유입니다. 반면에 참기름은 압착유다. 참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것은 압착해서 만드는 압착유고 대두유, 미강유, 옥수수유는 정제유입니다. 중식에서의 칼 사용법은 선도법, 필도법, 절도법, 그리고 땡땡법 있는데요. 먼저 선도법은 타원을 그리면서 깎는 것을 선도법이라고 하고 필도법, 그림 그리듯이 재료 표면을 깎아내는 것을 필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도법은 큰 형태를 만들 때 사용한다. 자, 그리고 재료를 찔러서 활용하는 칼 사용법, 도법으로 생선 비늘, 옷주름, 꽃 조각 등에 활용을 하는 칼 사용법을 착도법이라고 합니다. 착 찔러 넣는다. 칼을 착 찔러 넣는 칼 사용법이 착도법이다. 생선 비늘, 옷주름, 꽃 조각에 활용하는 착도법. 다시 한번 선도법은 타원을 그리면서 깎는다. 필도법은 그림 그리듯이 재료 표면에 그림 그리듯이 깎는 필도법. 절도법은 큰 형태를 만들 때 사용한다. 그리고 착 찔러서 생선 비늘, 옷주름, 꽃 조각에 활용하는 것이 착도법입니다. 자,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암맥과 할맥으로 가공하는 공유는 보리입니다. 보리, 맥. 보리를 기계로 납작하게 누른 암맥, 그리고 세로로 2등분해서 쌀처럼 다듬어서 정제한 할맥, 모두 맥이죠. 보리입니다. 자, 각 공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모두 다른데요. 옥수수의 대표 단백질은 제인입니다. 그리고 쌀의 단백질은 오리제닌이다. 밀의 단백질은 글루텐, 보리의 단백질은 호르데인이다. 호르데인, 보리. 옥수수 단백질 제인이고요. 쌀 단백질 오리제닌, 쌀오리, 밀글루. 밀은 글루텐이고 보리오르 호르데인입니다. 보리 호르데인. 면을 반죽할 때 원료분이 100이 들어가면 물은 35만큼 넣습니다. 면 반죽 시에 원료분이 100이면 물은 35다. 면발 폭을 구하는 방법은 30mm, 30mm를 면발 번호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폭, 굵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30mm인 10번면, 10번면은 30을 10으로 나누면 3mm가 폭이 되겠습니다. 면발 폭은 그냥 30mm를 면발 번호로 나누면 된다. 자, 화재 예방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뭐 다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거라 대부분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헷갈릴 수 있는 보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면, 화재 발생 위험 요소가 있는 기계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옳은 내용 같죠? 화재 발생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접근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틀린 답입니다. 왜냐? 화재 발생 위험 요소가 있는 기계는 빨리 수리하고 정기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피하거나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위험을 인지했다면 빨리 수리하고 정기 점검한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의 독성분은 난소 부위에 가장 많습니다. 보고의 독성분 테트로도톡신이죠. 난소 부위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간, 내장, 피부 순으로 많습니다. 리보플라빈, 리보플라빈은 비타민 B2죠.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은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리보플라빈은 비타민 B2의 이름이고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다. 간, 소고기, 버섯, 닭고기에 많이 들어있고요. 한 2개월 동안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결핍증이 발생하면 주로 입이 허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순, 구강염, 피부염과 백내장 등을 일으킵니다. 자, 고기 조림이나 고기를 삶을 때 잡내를 제거하고 대회향이라고 불리는 것은 팔각입니다. 팔각. 자, 이름 그대로 8개의 잎을 가진 꽃잎처럼 생겼고 원산지가 서인도고요. 매그놀리아라는 목련과 상록수의 열매로 중국 요리에 빠질 수 없는 그런 향신료가 되겠습니다. 고기를 조릴 때나 삶을 때 잡내를 제거하는 그런 향신료고 대회향이라고 부른다. 따회시향, 따회시향이라고 부르는 팔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몇 가지 중식 조리법을 살펴보면, 웨이는 질긴 힘줄 등을 크게 썰어서 데친 후에 육수를 붓고 은근하게 익히는 것을 웨이라고 합니다. 질긴 힘줄이 키워드고 크게 썰어 데친 후에 육수 붓고 은근하게 익힌다. 반면에 뚜는 육수를 넉넉히 붓고 오래 달이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과돈, 칭돈, 격수돈, 거쉐이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쭈라고 읽는 조리법은 고기를 작게 썰어서 육수를 붓고 불조절을 해가면서 삶는다. 작게 써는 건 쭈고요. 웨이는 질긴 힘줄을 크게 썰어서 데친 후 육수 붓고 익힌다. 웨이입니다. 자, 그리고 조리는 방법으로 주로 북경 요리에 쓰이는 빠인데요. 조림을 기본으로 하고 조리 시간이 길다. 주로 북경 요리에 쓰인다. 빠입니다. 자, 반건조 생면의 수분 함량은 20%입니다. 반건조 생면의 수분 함량은 20%로 줄여서 유통기간을 늘린다. 반건조 생면 수분 함량 20%. 수질의 분변 오염 지표. 분변, 덩이죠, 덩. 오염 지표는 대장균입니다. 장염 비브리오균 아니고 수질의 분변 오염 지표는 대장균이다. 대장에 덩 들었으니까 분변 들었으니까 분변 오염 지표는 대장균이다. 중식 볶음 조리 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리법으로 전분을 사용하지 않고 조리한 요리가 아닌 것은 뭐였죠? 차오죠. 볶음 조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리법이고 전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차오죠. 대표적인 음식은 뭐가 있었죠? 자, 잡채류와 토마토 달걀 볶음이 있었죠. 고추 잡채, 부추 잡채, 잡채류와 토마토 달걀 볶음이 전분을 사용하지 않고 볶아내는 차오로 조리한 요리다. 반면에 정가복은 리우로 조리한 거죠. 리우로 전분을 사용해서 조리한 겁니다. 리우는 전분을 사용해서 볶는 거다. 그리고 소스 추가해서 혼합해서 조리하는 방법이 리우입니다. 유산슬, 정가복, 라조기, 새우 케첩 볶음이 리우로 전분을 사용해서 조리하는 거고, 토마토 달걀 볶음과 고추 잡채, 칭지아오 로우스, 고추 잡채와 부추 잡채, 당면 잡채 등이 전분을 사용하지 않고 볶는 차오가 되겠습니다. 자, 수나 독소, 톡소이드를 사용하는 예방접종으로 면역이 되는 그런 감염병은, 자, 우리가 예방접종을 할 때 생백신, 사백신, 그리고 독소를 순화시킨 수나독소, 톡소이드를 사용하는데요. 자,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수나독소를 사용하는 예방접종으로 면역이 되는 감염병입니다. 수나독소, 톡소이드로 예방하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파디, 톡소면 파닥파닥하죠? 톡소면 파디파디한다. 수나독소, 톡소로 예방하는 파디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입니다. 중국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 중에 기름에 데쳐서 고기를 연화하는 방법으로 주로 소고기를 이런 방법으로 많이 연화하는데요. 바로 화라는 방법입니다. 화는 고기에 전분 계란물을 입혀서 낮은 온도의 기름에 데쳐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에 데쳐서 고기를 연하는 방법, 화다. 잘게 자른 재료를 가열하여서 전분을 추가해서 묵은 죽과 같은 형태로 조리하는 것을 회이라고 합니다. 회이는 잘게 자른 재료를 가열해서 전분을 추가해서 죽과 같은 형태, 묽은 죽과 같은 형태, 이게 키워드입니다. 회이다. 회입니다. 회반죽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회는 홍회, 청회, 백회, 소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홍회는 황설탕과 간장, 전분을 사용해서 진한 농도로 조리한다. 홍회고요. 청회는 전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맑으니까 전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홍회는 걸쭉한 것, 청회는 전분 없는 것. 그리고 백회는 그래도 흰색이니까 전분이 소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회는 기름과 재료에다가 향신료와 양념을 넣고 같이 조리하는 것, 같이 조리하는 게 소회고, 백회는 전분 소량, 청회는 전분 없고, 홍회는 전분을 사용해서 제일 걸쭉한 진한 농도로 조리하는 것이다. 모두 죽과 같은 형태로 조리하는 회 조리법이었습니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곰팡이의 특징 보겠습니다. 곰팡이는 건조식품을 잘 변질시키고 수분이 많이 필요 없죠. 대부분의 생육에 산소를 요구하는 절대 호기성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곰팡이 독을 생성하는 것도 있다. 모두 곰팡이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육 속도가 세균에 비해서 빠르다 하면 틀려요. 세균이 더 빠릅니다. 곰팡이의 특징은 건조식품을 잘 변질시키고 대부분 생육에 산소를 요구하는 절대 호기성 미생물이다. 그리고 곰팡이 독을 생성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생육 속도가 세균에 비해서 빠르다 하면 틀립니다.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세균이 수분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효모, 그 다음에 곰팡이입니다. 생육에 수분을 요구하는 정도인 수분 활성도는 세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효모, 곰팡이 순입니다. 세효곰입니다. 세균, 효모, 곰팡이 순이다. 신맛 성분이 알맞게 짝져진 것은 구연산은 감귤류, 젖산은 김치류, 주석산은 포도입니다. 하지만 호박산이 늙은 호박이다. 자, 늙은 호박 아니고 호박산은 조개류에 많습니다. 구연산은 감귤류, 젖산은 김치류, 주석산은 포도, 호박산은 호박에 많은 게 아니고 조개류에 많습니다.
우리가 카제인은 인단백질입니다. 카제인은 인단백질이다. 전분식품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은 설탕을 첨가하거나 유화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분을 15% 이하로 한다. 다 맞는 방법입니다. 전분식품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은 설탕 첨가, 유화제 사용, 수분 15% 이하로 한다. 다 맞고요. 식품을 냉장 보관한다. 틀렸습니다. 냉장 보관한다고 전분식품 노화 억제되지 않습니다. 설탕 첨가, 유화제 사용, 수분 15% 이하로 한다. 노화 억제 방법. 완두콩 통조림을 가열해도 녹색이 유지되는 이유는 구리 클로로필 때문입니다. 구리 클로로필 때문에 완두콩 통조림은 가열해도 녹색이 유지된다. 구리 클로로필. 당근은 생식하는 것보다 기름에 볶는 조리법이 좋습니다. 당근은 생식보다는 기름에 볶아야 제맛이다. 당근은 생식보다 기름에 볶는 조리법이 좋다. 파라티온, 말라티온과 같이 독성이 강하지만 빨리 분해되어 만성 중독을 일으키지는 않는 농약은 무엇인가? 유기인제 농약입니다. 유기인제 농약은 독성이 강하지만 빨리 분해되어 만성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농약입니다. 유기인제 농약. 유기염소제 아니고 유기불소제 아니고 유기수은제 아닙니다. 그냥 유기인제 농약이 만성 중독 일으키지 않는 농약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거나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하는 물질을 바로 식품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넣거나 섞거나 적시는 물질, 식품 제조 가공 보존할 때 식품에 넣거나 섞거나 적시는 물질, 그게 바로 식품 첨가물입니다. 소금 절임 시에 저장성이 좋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삼투성에 의한 탈수 효과 때문에 미생물 생육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이걸 답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고삼투성에 의해서 탈수 효과로 미생물 생육이 억제되기 때문에 소금 절임을 해서 저장성을 좋게 합니다. pH 농도에 높낮이와는 상관없어요. 보기에 pH 관련된 보기가 나온다? 답이 아닙니다. 소금 절임 저장성 좋아지는 이유는 고삼투성에 의한 탈수 효과로 미생물 생육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밀가루의 용도별 분류 기준으로 그 성분이 되는 것은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을 기준으로 밀가루를 용도별로 분류합니다. 달걀을 이용한 조리식품에는 오믈렛, 수란, 커스터드 있지만 치즈 아니겠죠? 베타 전분이 가열에 의해 알파 전분으로 되는 현상을 호화라고 합니다. 베타 전분이 가열에 의해서 알파 전분으로 되는 현상을 호화 현상이라고 한다. 조리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면 조리사 면허 취소가 되냐?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조리사가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에 중독이 된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하지만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받고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취소가 되지 않아요. 이건 뭐 취소될 면허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되는가?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식중독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는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됩니다. 장관, 경찰서장, 보건소장 아니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중성지방의 구성 성분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입니다. 중성지방은 찌글찌글, 중성지방 찌글찌글, 지방산과 글리세롤입니다. 젓갈의 숙성에 대해 틀린 것은 젓갈은 농도가 묽으면 부패하기 쉽고 호염균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자기소화 효소 작용에 의한 것이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새우젓의 소금 사용량은 60%라고 하면 되고 30에서 40%가 적당합니다. 젓갈은 농도가 묽으면 오히려 부패하기 쉽고 호염균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기소화 효소 작용에 의해 숙성된다. 하지만 새우젓의 소금 사용량은 60% 아니고 30에서 40%가 적당하다. 결합수의 특징이 아닌 것은 결합수가 뭐죠? 우리가 수분에는 유리수와 결합수가 있습니다. 결합수는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죠. 그리고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과 발화에 이용되지는 못합니다. 맞는 말이고 동식물의 조직에 존재할 때 그 조직에 큰 압력을 가하여 압착해도 제거되지가 않는 것이 바로 결합수입니다.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고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과 발화에는 이용되지 못하며 동식물 조직에 존재할 때 그 조직에 큰 압력을 가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전해질을 잘 녹여서 용매로 작용하는 것은 이건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의 특징이 전해질을 잘 녹여서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결합수의 특징이다 하면 틀리겠죠. 레드 캐비지로 샐러드를 만들 때 식초를 조금 넣은 물에 담그면 고운 적색을 띠는 것은 어떤 색소 때문인가?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레드 캐비지로 샐러드 만들 때 식초를 조금 넣은 물에 담그면 고운 적색을 띠는 것은 안토시아닌 때문이다. 레드 캐비지, 안토시아닌, 고운 적색, 안토시아닌입니다.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 관련 중대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에 대한 1차 위반 시에 행정처분의 기준은 바로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업무정지 1개월이다.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 관련 중대사고에 직무상 책임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업무정지 1개월이다. 식품 적개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몇 시간의 식품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는가? 6시간입니다. 자, 6시간 동안 식품 위생교육 받아야 식품 접개업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 위생교육은 6시간이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선에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상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된장, 식빵, 우동은 괜찮습니다. 된장, 식빵, 우동은 업소 내에서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육 제품 안 됩니다. 된장, 식빵, 우동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어육 제품은 안 된다. 식품 첨가물의 주요 용도로 연결이 옳은 것은 호박산은 산도 조절제입니다. 호박산은 산도 조절제다. 이산화티타늄은 발색제가 아니라 착색제입니다. 그리고 명반은 보존료가 아니라 응결제, 매염제입니다. 응결을 시키거나 염색을 매게 하는 작용을 한다. 3-이산화철은 표백제가 아니라 착색제입니다. 바나나의 꼭지나 곤약 등을 착색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호박산은 산도 조절제, 이산화티타늄은 착색제, 명반은 응결제, 매염제고요. 3-이산화철은 착색제, 바나나, 곤약 등의 착색제다. 대장균의 최적 증식 온도 범위는 30에서 40도입니다. 우리가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대장균의 최적 증식 온도 범위는 30에서 40도다.
식품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되어 생기는 유해물질을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식품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되어 생기는 유해물질이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였고요. 6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세균은 살모넬라균입니다. 살모넬라균은 60도에서 30분간 가열하면 모두 죽습니다. 살모넬라균. 섭조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 성분은 삭시톡신입니다. 삭시톡신. 삭시톡신은 섭조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 성분이다. 섭조계 삭시토신. 요구르트 제조는 우유 단백질의 응고성을 이용한 겁니다. 요구르트는 우유 단백질이 응고된 거죠? 요구르트 제조는 우유 단백질의 응고성을 이용한 거다. 어패류의 선도평가, 신선도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성분은 트리메틸아민입니다. 트리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은 어패류의 신선도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성분이다. 식품의 변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산패는 유지식품의 지방질 산화를 말하고 부패는 단백질과 유기물이 부패해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변질은 식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발효는 화학물질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분해가 아닙니다. 발효 역시 미생물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분해입니다. 발효 역시 부패와 마찬가지로 미생물에 의한 유기화합물 분해지만 발효는 우리 몸에 이로운 물질이 생겨난다는 게 부패와의 차이점이죠. 국가보건수준평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영아 사망률입니다. 한 국가의 보건수준평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영아 사망률이다.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여 무균 상태로 하는 조작은 멸균입니다. 모든 미생물을 제거해서 무균 상태로 만든 조작은 멸균이다. 식품 첨가물 중에 보존료의 목적은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보존료의 목적은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방지다.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은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모르가넬라 모르가니는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내가 알레르기인 거 몰라?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독물질을 통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모시조개, 피마자, 미숙한 매실 모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독물질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표고버섯은 아닙니다. 표고버섯은 식중독 일으키지 않고 모시조개, 피마자, 미숙한 매실은 식중독 일으킵니다. 소시지 등 가공육 육색을 고정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식품 첨가물은 발색제입니다. 발색제. 소세지, 발색제. 소세지 등 육가공 육색을 고정하기 위해서 발색제를 첨가합니다. 착색제 아니고 발색제다. 소독의 지표가 되는 소독제는 석탄산입니다. 자, 석탄산이 소독의 지표가 됩니다. 밑에 거 다 아닙니다. 석탄산이 소독의 지표가 된다. 소독의 지표 석탄산. 과거 일본의 미나마타병의 집단 발병 원인이 되는 중금속은 수은입니다. 수은. 수은이 미나마타병 집단 발병 원인이다. 미나마타 수은입니다. 칼슘과 인이 소변 중으로 유출되는 골연화증, 신장장애 등을 유발하는 중금속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골연화증, 신장장애는 카드뮴입니다. 자, 총리령에 의하면 보존식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총리령에 따르면 보존식일 경우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씨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난황색소는 카로티노이드입니다. 난황색소는 카로티노이드다. 난황카로티, 난황색소 카로티노이드. 딸기잼 제조 과정 중에 단백질 변성 응고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백질 변성 응고작용이 일어나는 것 중에 딸기잼 제조는 없다. 그럼 어떤 과정이 단백질 변성 응고작용이 일어나는가? 딸기잼 말고 치즈 가공, 두부 제조, 달걀 삶기에서 단백질 변성 응고작용이 일어납니다. 치즈 가공, 두부 제조, 달걀 삶기에서는 일어나고 딸기잼 제조에서는 단백질 변성 응고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DTP 기본 접종과 관계 있는 병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이레입니다. 풍진과 관련 없어요. DTP. DTP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 다음에 백이레입니다. 디파백, 디파백이 DTP 디파백입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이레, 디파백, DTP는 디파백. 모카씨의 독은 고시폴입니다. 모카씨의 독은 뭔가? 고시폴입니다. 모카씨의 독은 고시폴이다. 사용이 허가된 산미료는 구연산입니다. 계피산, 말톨, 초산에틸 이런 거는 사용 허가된 산미료 아닙니다. 자, 구연산이 사용이 허가된 산미료다. 육류 발색제 아질산염이 블라블라블라 반응하여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은 니트로사민입니다. 니트로사민. 아질산염 니트로사민입니다. 육류 발색제 아질산염이 블라블라블라 반응하여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은 니트로사민. 우유의 균질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지방구의 크기를 0.1에서 2.2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균일하게 만들 수 있고 지방의 소화를 용이하게 한다. 큰 지방구의 크림층 형성을 방지한다. 자, 우유의 균질화라는 게 우유를 스트레이너, 거름망 등으로 아주 잘게 쪼개는 겁니다. 우유의 지방을 잘게 또 쪼개는 게 우유의 균질화입니다. 잘게 쪼개서 우유 지방구의 크기를 균일하게 만들고 지방의 소화를 용이하게 하고 큰 지방구 크림층 형성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탈지유는 지방을 잘게 쪼갠 게 아니고 지방을 걷어낸 거죠. 탈지유를 첨가하여 지방의 함량을 맞춘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유의 균질화는 지방을 잘게 쪼개서 균일하게 만드는 건데 탈지유를 첨가하여 지방의 함량을 맞춘다는 틀린 말이다. 섬유소와 한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섬유소와 한천은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는다. 맞고요. 변비를 예방한다. 맞습니다. 모두 다당류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산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분해되지 않는다. 아니고 산을 첨가하면 분해됩니다. 섬유소와 한천에 산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분해된다. 그래서 분해 안 된다는 틀렸어요. 섬유소와 한천은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변비를 예방하고 모두 다당류이다. 그리고 산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분해된다. 미생물의 3대 생육 조건에는 수분, 온도, 영양소입니다. 수분, 온도, 영양소는 미생물의 3대 생육 조건이다. 탄수화물 5탄당에 해당되는 것은 자일로스, 아라비노스, 리보스 이렇게는 탄수화물 5탄당에 해당하고 갈락토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일로스, 아라비노스, 리보스, 짜리, 앞자만 따서 짜리는 탄수화물 5탄당입니다. 황합류 아미노산에는 어떤 게 있는가? 시스테인, 메티오닌. 시시메가 황합류 아미노산입니다. 황합류 아미노산에는 시스테인, 메티오닌 있습니다. 시시메. 하지만 트레오닌 아닙니다. 트레오닌은 황합류 아미노산 아니다. 전자레인지의 주된 조리 원리는 초단파입니다. 전자레인지 초단파예요.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은 과일류입니다. 과일류.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 CA 저장, 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에는 청과류, 과일류가 있습니다. CA 저장은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등 대기 조성 성분을 조절해서 오랫동안 보관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산화탄소와 질소의 함량은 높이고 보통 산소량을 줄여서 산화를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류는 청과류, 과일류다. 우유 아니고 생선류 아닙니다. 과일의 일반적인 특성과 달리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의 일반적 특성과 달리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입니다. 열 전도율이 커서 열을 전달하기 쉬운 조리기구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커서 열을 전달하기 쉬운 조리기구 재질이에요. 과실의 젤리와 삼요소는 당, 산, 팩틴입니다. 당산 팩틴이 과일의 젤리와 삼요소입니다. 젤라틴 아닙니다. 당산 팩틴이 과실의 젤리와 삼요소다. 소고기의 부위별 용도와 조리법으로 틀린 것은 앞다리로 불고기 육회 장조림 만드는 거 맞습니다. 우둔으로 산적 장조림 육포 만들고요. 목심으로 불고기 국거리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설도로 탕 샤브샤브 육회 어울리지 않습니다. 탕 샤브샤브 육회는 사태살이 적합합니다. 사태 부위가 적합해요. 탕 샤브샤브 육회는 사태 부위가 적합하다. 그러면 설도는 어디에 적합한가? 설도로는 역시 산적 장조림 육포 만듭니다. 앞다리로는 불고기 육회 장조림, 우둔으로 산적 장조림 육포, 목심으로 불고기 국거리, 설도 역시 산적 장조림 육포입니다. 그리고 탕 샤브샤브 육회는 사태살이 적합하다. 자, 하루의 필요 열량이 2,500kcal일 경우에 이 중에 18%에 해당되는 열량을 단백질에서 얻으려 한다면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얼마인가? 자, 계산 문제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단백질 1g이 몇 킬로칼로리인가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단백질 1g은 4kcal입니다. 그래서 2,500kcal 중에 단백질에서 얻는 이 18%가 몇 킬로칼로리인가를 구하고 그 킬로칼로리에다가 4로 나누어주면은 단백질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백질 1g이 4kcal다. 요걸 알고 있어야 환산이 가능합니다. 2,500kcal에서 18%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구하려면 100분의 18을 곱해줘야 되겠죠. 2500 곱하기 18 나누기 100. 자, CBT 시험에서 옆에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450kcal가 나옵니다. 단백질 g을 구하려면 이 450kcal를 g으로 바꿉니다. 4로 나누어서 g으로 바꿉니다. 450 나누기 4 하면은 112.5g이 나오겠습니다. 우유에 카제인을 응고시킬 수 있는 것은 식초, 레닌, 탄닌입니다. 설탕 아니고 소금 아니다. 우유에 카제인을 응고시킬 수 있는 것은 식초, 레닌, 탄닌, 식닌닌이다. 식닌닌닌닌닌이다. 카제인 응고입니다. 식닌닌. 실내 공기 오염 지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양을 가지고 실내 공기오염 지표를 측정한다. 이산화탄소. 기생충과 중간숙주의 연결이 틀린 것은 12지장충, 모기 아니고요. 말라리아는 사람 중간숙주 맞습니다. 폐흡충, 가재, 개 중간숙주 맞고요. 무구조충은 소를 중간숙주로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12지장충이나 회충은 중간숙주가 없습니다. 왜냐? 알로 감염하기 때문에 중간숙주가 없다. 그리고 모기는 사상충, 애완견 등에서 많이 걸리는 심장사상충 중간숙주입니다. 12지장충, 회충은 알로 감염되기 때문에 중간숙주 없다. 모기는 사상충의 중간숙주고 말라리아는 사람, 폐흡충은 가재, 개가 중간숙주고 무구조충은 소가 중간숙주입니다. 비말 감염되는 결핵, 백일해, 디프테리아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말을 할 때 튀게 되는 이 비말로 감염되는 것은 결핵, 백일해, 디프테리아지 발진열은 비말 감염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로 바꾸면 결백한 디프테리아는 이 비밀 때문에 망한다. 결핵, 백일해, 디프테리아는 비말 감염입니다. 수질 오염 파악을 위해서 이 B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BOD를 측정 시에 20도씨에서 5일간 측정합니다. BOD, 20도씨에서 5일간 측정한다. BOD 측정은 20도씨에서 5일간 측정합니다. 김치 저장 중에 김치 조직의 연부 현상, 김치가 물러지는 현상이죠. 김치가 익어서 물러지는 연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팩틴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연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팩틴 분해 효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연부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용기에 꾹 눌러 담지 않아서 내부에 공기가 존재하게 돼서 호기성 미생물이 성장 번식하기 때문에 연부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김치가 국물에 잠겨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건 틀린 답이에요. 약간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연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익어서 물러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팩틴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일어나고 팩틴질은 식이섬유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분해되기 때문에 물러진다. 미생물이 팩틴 분해 효소를 생산하니까 그럼 팩틴이 분해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의 공기 때문에 호기성 미생물이 번식하기 때문에 연부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하지만 김치가 국물에 잠겨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김장김치를 맛이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김치 국물에 꾹꾹 눌러서 담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국물에 잠겨 있는 것이 김치 조직 연부현상, 물러지는 것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류 조리 시에 열에 의한 변화는 미트로프를 가열하면 단백질이 응고, 수축, 변성된다. 맞는 말이에요. 미트로프, 고기 덩어리죠. 고기 덩어리를 가열하면 단백질이 응고해서 수축되고 변성된다. 요 수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고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열을 흡수해서 부피가 증가한다 하면 틀려요. 그리고 스테이크를 가열하면 질겨져서 소화가 잘 안 된다. 이것도 틀린 답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열해서 먹게 되면 육질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육류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쇠꼬리의 젤라틴이 콜라겐화 된다. 요건 거꾸로 된 겁니다. 쇠꼬리에 콜라겐이 젤라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미트 로프를 가열하면 단백질이 응고 수축 변성된다. 요게 맞는 답입니다. 차, 커피, 코코아, 과일 등에서 수렴성 맛. 수렴성 맛은 떫은 맛입니다. 떫은 맛. 수축성 떫은 맛이라고 하는데 수렴성 맛을 나게 하는 주성분은 탄닌입니다. 탄닌. 차, 커피, 코코아, 과일 등에서 수렴성 떫은 맛을 나타내는 것은 탄닌이다. 설한염, 피부암, 결막염 등은 자외선에 의해 인체의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증상입니다. 폐기종은 아니에요. 자외선에 의해서 인체에 가져오는 건강 장애는 설한염, 피부암, 결막염입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피결설이 떠돌고 있다. 그렇게 암기될까요? 자외선에 의해서 피결설, 피살설이 아니고 피결설이 떠돈다. 설한염, 피부암, 결막염은 자외선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열경련, 일사병, 열쇠약 모두 열에 의한 거죠. 고열장애로 인한 직업병입니다. 하지만 참호족은 아니에요. 자, 참호족은 군대 참호 속에서 한겨울에 발이 동상 걸리는 겁니다. 열경련, 일사병, 열쇠약이 고열장애로 인한 직업병이다. 유지의 발연점, 연기가 발생한다. 그런 발연점이 낮아지는 원인은 자, 튀김기의 표면적이 넓은 경우 낮은 온도에서 연기가 발생해버리는 거죠. 표면적이 넓으니까 빨리 끓어오르겠죠. 그리고 기름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 발연점이 또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하여 기름이 지나치게 산패됐다. 이때도 발연점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낮은 경우, 자, 산의 함량이 낮다 그러면은 발연점이 낮은 경우가 아니에요.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하냐? 일단 발연점, 스모크 포인트란 연기가 지속적으로 나는 온도,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 조리 중인 식품에서 탄맛이 나기 시작하는 온도, 기름의 영양소가 파괴되는 온도, 인화점, 발화점은 발연점보다 높다. 그러니까 발연점을 거쳐서 인화점, 발화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게 발연점인데, 자, 그래프를 보시면 산도가 높을수록 발연점은 낮아진다. 자, 산도와 발연점은 반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이 산도가 높다 그러면은 불이나 연기가 빨리 난다. 낮은 온도에서 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발연점이 그 온도인데 그게 점점 낮아지겠죠. 산도가 많을수록 발연점은 오히려 낮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그래프는 출제 안 되니까 튀김기의 표면적이 넓다, 공기와 접촉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 그리고 오래 사용해서 기름이 지나치게 산패된 경우 발연점이 낮아지고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경우 발연점이 낮아지겠지만 낮은 경우는 여기에 속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각 필수 영양소의 열량을 구하는 문제네요. 수분, 섬유질, 무기질은 일단 열량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당질, 탄수화물이죠. 40g, 단백질 5g, 지방 3g이 들어있는 식품의 열량은 자, 탄수화물, 당질, 단백질, 지방의 1g당 각각 발생되는 열량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당질은 1g당 4kcal, 단백질도 4kcal, 지방은 9kcal다. 그래서 449다, 449. 탄단지는 449.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탄단지는 449. 그래서 당질 40g 곱하기 4kcal, 단백질 5g 곱하기 4kcal, 지방 3g, 9kcal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은 207kca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단지는 449, 탄단지는 449. 그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자, 1인 1식 급수량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설은 병원 급식입니다. 1인 1식 급수량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설은 학교 보통 산업체 급식 아니고 병원 급식입니다. 생선의 비린내를 억제하는 방법은 물로 깨끗이 씻어 수용성 냄새 성분을 제거한다. 조리 전에 우유에 담가둔다. 생선 단백질이 응고된 후에 생강을 넣는다. 다 비린내 억제 방법 맞고요. 처음부터 뚜껑 닫고 끓여서 생선을 완전히 응고시킨다. 아닙니다. 뚜껑 닫으면 더 비린내가 납니다. 생선 비린내 억제 방법은 물로 깨끗이 씻고 조리 전에 우유에 담가두고 단백질 응고 후에 생강을 넣어줍니다. 조리 시 비타민과 무기질의 변화를 살펴보면 비타민 A는 지방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 O. 지방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 O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자외선과 접하는 부분이 클수록 오래 끓일수록 파괴율이 높아진다. X예요. 매우 안정된 생체 원소입니다. 우리가 자외선을 쐬야지만 비타민 D가 우리 몸속에서 생산되죠. 그래서 접하는 부분이 클수록 파괴율 높아진다 아니고 오래 끓일수록 파괴율 높아진다 아니에요. 그대로 존재합니다. 안정된 생체 원소다. 과일을 깎을 때 쇠칼을 사용하는 것이 맛, 영양가, 외관상 좋다. 상식적으로도 아니죠. 쇠칼로 깎게 되면 갈변이 가속되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조리 시에 첨가하는 물질의 역할을 보면 식염은 면 반죽의 탄성 증가 맞습니다. 식초는 백색 채소의 색고정, 구리는 녹색 채소의 색고정. 이것도 맞고요. 하지만 중조는 베이킹소다죠. 탄산수소 나트륨. 중조는 팩틴 물질의 불용성을 강화한다. 틀렸습니다. 그런 기능 없고 중조의 역할은 알칼리를 띠기 때문에 산성을 중화시킬 때 씁니다. 그리고 아까 팩틴은 식이섬유라고 했죠.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팩틴 물질의 불용성을 강화한다 이 말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식염은 면 반죽 탄성 증가, 식초는 백색 채소 색고정, 구리는 녹색 채소 색고정이다. 중조, 베이킹소다는 알칼리를 띈다. 팩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다. 이런 사실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과일 향기의 주성분은 에스테르입니다. 에스테르. 과일 향기가 주로 나는 향수 브랜드 에스테르입니다. 알데히드 아닙니다. 불건성류에 속하는 것은 땅콩 기름입니다. 자,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그런 유지에는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건성류에는 아마인류, 들기름이 속합니다. 자, 이를 나누는 기준은 요오드가인데요. 요오드 값이 130 이상이 드라잉 오일, 건성류고요. 100에서 130까지가 반건성류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딘 값이라고도 하는 이 요오드 값이 100 이하인 것이 바로 불건성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올리브유나 땅콩류, 팜유 같은 것들이 불건성류에 속합니다. 건강에 좋고 나쁘고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불건성류에 속하는 것은 땅콩 기름이다. 들기름은 건성류,
대두유는 콩기름이죠. 반건성유고 옥수수 기름도 반건성유입니다. 그래서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는 요오드 값으로 결정되는데 불건성유는 아까 말했듯이 요오드 값 100 이하라서 산소와 화합을 안 해서 공기 중에서 잘 굳지 않는다, 산패되지 않는다, 그런 산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찹쌀은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옵니다. 찹쌀은 아밀로펙틴, 차펙이다. 차펙, 찹찹펙펙, 차펙이다. 아밀로스 아니고요. 아밀로스 함량이 더 많다 아니고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동일하다 아닙니다.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펙, 차펙. 찹쌀은 펙틴, 아밀로펙틴이다. 포테이토칩 등 스낵류의 질소 충전 포장 시의 효과는 유지의 산화 방지, 스낵의 파손 방지, 세균의 발육 억제는 있지만 제품의 투명성 유지는 아니에요. 포테이토칩의 질소 충전 포장은 산화 방지, 스낵 파손 방지, 세균 발육 억제지 투명성 유지 아니다. 달걀 흰자 거품을 낼 때 식초를 약간 첨가하는데 이는 남백의 등점점과 관련이 깊습니다. 용해도를 증가시킨다든지 향 형성을 한다, 표백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식초 첨가하는 거 아닙니다. 남백의 등전점이라는 게 pH 값을 중성으로 만들어서 거품이 가장 잘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지점이 바로 등전점인데 식초를 약간 첨가하는 것은 그 흰자 거품을 가장 잘 내기 위해서 남백의 등전점을 맞추는 겁니다. 붉은 양배추를 조리할 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선명하게 유지가 됩니다. 붉은 양배추 조리 시 식초나 레몬즙을 넣으면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선명하게 유지된다. 신선한 달걀의 판정은 6%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다 하면 신선한 달걀 맞습니다.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볼록하고 흰자의 점도가 높다, 신선한 달걀 맞고요. 햇빛이나 전등에 비출 때 공기집의 크기가 작다, 기포가 크지 않다, 그러면 신선한 달걀입니다. 하지만 흔들 때 내용물이 잘 흔들린다, 이미 신선도 떨어졌습니다. 6% 소금물에 가라앉고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볼록, 흰자의 점도가 높다, 햇빛 전등을 비출 때 공기집 크기가 작다, 신선한 달걀이고요. 흔들 때 내용물 잘 흔들리면 이미 신선한 달걀 아닌 겁니다. 칼슘과 인이 소변 중으로 유출되는 골연화증 현상을 유발하는 유해 중금속은 카드뮴입니다. 이따이뿅 카드뮴이었죠? 칼슘과 인이 소변 중으로 유출되는 골연화증 현상을 유발하는 유해 중금속은 카드뮴입니다. 식단 작성 시에 식품의 선택 요령은 쇠고기가 비싸서 대체 식품으로 닭고기를 선정하였다, 옳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영양보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우선으로 고려했다? 꼭 그래야만 했니? 아닙니다. 시금치의 대체 식품으로 값이 싼 달걀을 구매하였다? 꼭 그래야만 했니? 이것도 아닙니다. 한창 제철일 때보다 한 발 앞서서 식품을 구입하여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새롭고 경제적이다. 그럴듯하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제철 음식을 먹어야죠. 자, 조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재료의 신선도나 영양까지 너무 경제성, 값싼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쇠고기가 비싸서 대체 식품으로 닭고기 선정했다? 이건 옳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요 보기는 잘 외워둡니다. 쇠고기 비싸면 대체품 닭고기 선정 O. 냄새 성분 중에서 어류와 관련 있는 성분은 피페리딘, 트리메틸아민, 암모니아 되겠습니다. 디아세틸 아닙니다. 냄새 성분 중에 어류와 관계 있는 냄새는 자, 비린내 등으로 좀 지독하죠? 3배나 피폐해지고 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피페 암 걸린다. 트리피페 아모니아입니다. 트리피페 아모니아. 피페리딘, 트리메틸아민, 암모니아입니다. 어류 비린내와 관계 있는 성분은 트리메틸아민, 피페리딘, 암모니아다. 트리피페암이다. 그리고 디아세틸은 버터향입니다. 버터향. 디아세틸 아니다.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은 수분 함량을 조절하는 것과, 조절이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요. 그리고 냉동, 설탕의 첨가, 이런 방법들은 맞지만 산의 첨가는 아니에요. 수분 함량 조절, 냉동, 설탕의 첨가는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건 맞지만 산의 첨가는 아니다. 식품에 존재하는 물의 형태 중에 자유수는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식품을 건조시킬 때 쉽게 제거된다. 식품에 미생물의 번식에 이용된다. 자유수 맞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20도에서 얼지 않는다? 옵니다. 식품에 존재하는 물의 형태 중에 자유수는 100도씨에서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식품을 건조시킬 때 쉽게 제거되며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에 이용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하 20도씨에서 얼지 않는다? 틀렸어요.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모두 식품위생법 목적 맞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유통 판매를 도모한다? 식품위생법은 아니에요.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건전한 유통 판매 도모 없다. 육류의 사후 경직에 대해 알아보면 죽고 나서 딱딱해지는 걸 말하죠. 경직 속도는 도살 전의 동물 상태에 따라 다르다 옵니다. 근육의 글루코겐이 젖산으로 된다, 맞는 말이고요. 죽으면은 호흡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이 혐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글루코겐이 젖산으로 변합니다. 해당 과정으로 생성된 산에 의해 pH가 낮아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후 경직에 의해서 산이 생성되는데 산의 pH는 낮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pH를 낮춥니다. 근육에서 호기성 해당 과정에 의해서 산이 증가된다. 틀렸습니다. 아까 혐기성이라고 했죠. 죽으면은 혐기적으로 변합니다. 왜? 호흡을 안 하니까. 그래서 호기성, 이게 틀렸습니다. 업종별 시소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이렇게 있는데 휴게 음식점에서는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과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 반주장치를, 노래방 기계죠, 설치해서는 안 된다. 사이키와 노래방 기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하지만 일반 음식점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당연히 틀렸겠죠. 무서운 말입니다. 객실에 왜 잠금장치를 합니까? 자, 쉬운 문제입니다. 해썹 HACCP의 7가지 원칙은 자, 위중한 목의 검문입니다. 위중한 목의 검문. 자, 뭐 많이 아프신 엄마와 개를 검문한다고요? 뭐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해썹의 7가지 원칙은 위중한 목의 검문입니다. 자, 위의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CCP 결정, 목의 검문, 개선 조치 방법 수립 다 들어가죠. 회수 명령,
기준 설정, 위중한 모계 검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는데, 자, 이게 뭔지 살펴보면 1원칙부터 7원칙까지 있습니다. 위해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결정, CCP 한계 기준 설정, CCP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 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화 및 기록 유지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외워야 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위중한 모계 검문으로 외웁니다. 위중하신 엄마와 애완견을 검문하자. 해썹의 7대 원칙입니다. 위중한 모계 검문. 식품을 조리 또는 가공 시에 생성되는 유해 물질과 생성 원인을 잘 연결시켜 알아봐야 됩니다. N-니트로소아민, 육가공품의 발색제 사용으로 인한 아질산과 아민과의 반응 생성물이 바로 N-니트로소아민이라는 유해 물질이 되겠습니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유기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생성되는 단백질이나 지방의 분해 생성물인데, 자,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생된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아크릴 아미드는 전분 식품 가열 시에 아미노산과 당의 열에 의한 결합 반응 생성물입니다. 역시 유해 물질이죠. 아크릴 아미드. 그리고 헤테로고리아민입니다. 생선을 굽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입니다. 생선을 굽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헤테로고리아민입니다. 주류 제조 시에 에탄올과 카바밀기의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헤테로고리아민은 아니고 에틸카바메이트입니다. 에틸카바메이트. 주류 제조 시에 에탄올과 카바밀기의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틸카바메이트입니다. 생선을 굽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것은 헤테입니다. 헤테로고리아민입니다. 안식향산은 그 사용 목적이 식품의 부패 방지입니다. 유지의 산화를 방지한다? 식품의 향을 내기 위해서 안식향이니까 사용한다? 아니에요. 안식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안식향산은 식품의 부패 방지다. 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보툴리늄 독소, 살모넬라균은 포장보살이죠.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입니다. 하지만 아플라톡신은 아닙니다. 이건 자연독이에요. 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보툴리늄 독소, 살모넬라균. 자, 이런 걸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 보살님이 포장보살입니다. 포장보살은 세균으로 인해 식중독 걸렸다.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균은 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보툴리늄 독소, 살모넬라균입니다. 포장보살. 중원균 증식의 최적 온도는 중간이니까 25에서 37도입니다. 그냥 여름 날씨죠? 25에서 37도가 중원균의 증식의 최적 온도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이 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있는 규정으로 위반하여 유통 중인 식품의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식품의약품 안정처장이지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에게까지 보고하지 않고 그 윗단계인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식품의약품 안전처장한테 뭐를 보고한다? 식품 등 위해 요소와 관련 있는 규정을 위반해서 유통 중인 식품을 회수해야 될 때 그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놓칠 수 없는 쉬운 계산 문제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우유 100ml에 칼슘이 180mg 정도 들어있다면 우유 250ml에는 칼슘이 약 몇 mg 들어있는가? 자, 우유 100ml에 180mg이니까 우유 1ml에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계산하면 되겠죠? 1.8mg겠죠? 1.8mg 나옵니다. 그래서 1ml에는 1.8이니까 250ml에는 250을 곱해주면 450mg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겠네요. 이런 문제는 꼭 놓치면 안 되겠죠? 어떤 단백질의 질소 함량이 18%라면 이 단백질의 질소 개수는 약 얼마인가? 딱 한 가지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질소 개수는 100%량이다. 질소 개수는 100%량이다. 퍼는 나누기죠? 그래서 질소 개수는 100 나누기 질소 함량입니다. 질소 함량이 18%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100%량 100 나누기 18 하면 질소 개수는 5.56 나옵니다. 왼쪽 아래쪽에 CBT 시험에서 계산기를 켜셔서 간단하게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개수는 100%량이다. 5.56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중독을 일으키는 독성분은 테트로도톡신입니다. 테트로도톡신은 보고 중독을 일으키는 독성분이다. 복태. 보고는 테트로도톡신.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용출되어서 구토, 설사, 복통의 중독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주석입니다. 크롬 아니고 굴이 아닙니다. 통조림은 주석이다.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용출되어 구토, 설사, 복통, 중독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주석입니다. 화학성 식중독의 원인은 중금속에 의한 중독, 유해성 식품 첨가물에 의한 중독, 그리고 환경오염에 기인하는 식품 유독 성분 중독이 있습니다. 설사성 폐류 중독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식중독의 원인이다 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그리고 자연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이렇게 식중독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자연 식중독은 앞에 오답으로 나왔던 어패류, 동식물이나 곰팡이에 의한 식중독이 자연 식중독입니다. 그리고 앞에 살펴봤던 화학적 식중독은 중금속, 유해성 식품 첨가물, 환경오염에 기인하는 식품 유독 성분 중독이 바로 화학적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중에서 해산물을 통해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은 장염비브리오균 식중독입니다. 장염비브리오균 식중독은 해산물을 통해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입니다. 색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식품 중에 있는 성분과 결합해서 색을 안정화시키고 선명하게 하는 식품 첨가물을 발색제라고 합니다. 한자 그대로 색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발색제다. 색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식품 중의 성분들과 결합해서 색을 안정화시키고 선명하게 하는 식품 첨가물은 발색제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황화물로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은 알리신 때문이죠. 마늘에 함유된 황화물이다. 그리고 특유의 냄새가 난다. 알리신입니다.
마늘이 알싸하죠? 혀가 알알합니다. 알리심. 쇠고기 부위 중에 탕, 스튜, 찜에 가장 적합한 부위는 사태입니다. 쇠고기의 사태살로 탕, 스튜, 찜 만듭니다. 식품의 부패와 변질은 수분, 온도, 효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압력과 관련 없다. 식품의 부패와 변질은 수분과 온도와 효소, 이 세 가지 요인과 관련이 깊습니다. 압력 관계없습니다.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화농성 질환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비감염성 결핵이다? 상관없겠죠.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화농성 질환 모두 감염병이죠. 그래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비감염성 결핵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치즈와 버터, 액상 발효유는 우유 가공품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마시멜로우는 아니에요. 하얀색이라고 우유 가공품 아닙니다. 치즈, 버터, 액상 발효유는 우유 가공품 맞지만 마시멜로우 우유 가공품 아니다. 효소의 주된 구성성분은 단백질입니다. 효소의 주된 구성성분은 단백질이다. 조리법이죠. 조리법 중 비타민C 파괴율이 가장 적은 것은 무를 생채로 했을 때 무생채입니다. 고사리 무침, 오이지, 시금치국 같이 보기로 나왔다면 무생채 고르셔야 됩니다. 무치고 절이고 국으로 끓인다? 무생채보다는 비타민C 파괴율이 더 높습니다. 국물의 맛성분이 적게 용출되도록 하기 위해 편육을 할 때 끓는 물에 삶아냅니다. 편육을 끓는 물에 삶아내는 이유는 국물에 맛성분이 적게 용출되도록, 쉬운 말로 육즙을 가두기 위해서죠. 고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다 아니고요. 육질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고 지방 용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국물에 맛성분이 적게 용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편육을 끓는 물에 삶아냅니다. 감염병 중에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은 환경위생 개선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는 안 됩니다. 자, 인플루엔자는 감염병 중에 세균성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한 거죠. 그래서 세균의 번식 환경인 온도, 습도, 영양분 그런 것들은 조리장의 환경위생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의 개선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이지 인플루엔자 아니다. 말라리아, 유행성 이하선염, 매독은 우리나라의 법정 감염병 맞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은 법정 감염병 아닙니다. 말라리아, 유행성 이하선염, 매독, 말류매는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이다. 조리와 가공 중에 천연색소의 변색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산소, 효소, 금속은 조리나 가공 중에 천연색소의 변색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질소는 변색 요인과 관계없습니다. 조리와 가공 중에 천연색소의 변색 요인과 관계 있는 것은 산화나 발효가 일어나는 산소나 효소, 그리고 금속이 변색 요인과 관련이 있고 질소는 상관없습니다. 메가당은 포도당 2분자가 결합된 것입니다. 메가당은 포도당 2분자가 결합된 것이다. 맥포투다. 식품 내 수분 중에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을 유리수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을 수분 활성도 AW라고 합니다. 식품 내 수분 중에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을 유리수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을 수분 활성도로 한다. 이 수분 활성도가 높으면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의 양이 많다는 것이고 식품이 쉽게 상하겠죠.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을 유리수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 수분 활성도인데 이 수분 활성도가 높으면 음식물이 쉽게 상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생선구이를 할 때 지방 함량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풍미가 더 좋습니다. 생선구이를 할 때 지방 함량이 낮은 것보다는 지방 함량이 높은 것이 풍미가 더 좋다. 너 튀김 맛있겠다. 고온 단시간에 가열해서 영양소 손실이 적고 기름 맛이 더해져서 맛이 좋아지며 바삭바삭해서 입안 촉감이 좋은 건 맞지만 튀김을 하면 불미 성분이 제거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튀김은 고온 단시간 가열로 영양소 손실이 적고 기름 맛이 더해져서 맛이 좋아지고 바삭바삭해서 입안 촉감도 좋아지지만 불미 성분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눈 보호를 위해 가장 좋은 인공 조명 방식은 간접 조명입니다. 눈 보호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인공 조명 방식은 간접 조명이다. 사람이 예방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얻는 것을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인공 능동 면역은 사람이 예방 접종을 통해서 얻는 면역을 얘기합니다. 조리 시 올바른 계량법에 대해 알아보면 된장, 흑설탕은 꼭꼭 눌러 담아서 수평으로 깎아서 계량을 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저울은 반드시 수평한 곳에서 0으로 맞추고 사용한다. 마가린은 실온일 때 꼭꼭 눌러 담아서 평평한 것으로 깎아서 계량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유를 투명 기구에 담고 액체 표면의 윗부분을 눈과 수평으로 하여 계량한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액체 표면의 윗부분이 아니고 투명 기구에 담았을 때 액체 표면의 아랫부분을 눈과 수평으로 하여 계량하는 것이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투명 기구에 담았을 때 액체 표면의 아랫부분을 눈과 수평으로 하여 계량합니다. 우리가 총 원가라 하면 제조 원가에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겁니다. 판매 관리비와 제조 원가의 합이 바로 총 원가다. 그래서 총은 판재다. 총판재다. 총원가는 판매 관리비 플러스 제조 원가다. 총판재. 확실히 기억하고 계시면 밑에 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세균성 식중독과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을 비교해보면 먼저 왼쪽에 세균성 식중독 요건 보시면 됩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병원성 감염병은 감염병 예방법으로 관리한다. 세균성 식중독은 비교적 짧은 잠복기를 가지고 있고 많은 균량으로 발병을 합니다. 그리고 2차 감염은 없고 균의 동력이 약하다. 그리고 면역성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은 긴 잠복기를 가졌고 균 양이 적어도 발병하며 2차 감염이 있고 균의 동력이 강하다. 그리고 예방 접종으로 면역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입니다. 다시 한번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비교적 짧은 잠복기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균량이 있어야 발병하고 2차 감염은 없다. 살모넬라 균을 제외하고는 2차 감염이 없습니다. 균의 동력은 약하고 면역성이 없는 것이 특징인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중금속은 인체에 다량이 축적될 때 비로소 건강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강장애가 일어난 후에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중금속이 인체에 많이 축적돼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자, 틀린 답은 중금속은 비중이 4.0 이상의 금속을 말하죠. 이하의 금속을 말한다면 틀리고요. 생체 기능 유지에 전혀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생체와의 친화성이 거의 없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생체 기능 유지에 필요한 성분이 있고 생체와의 친화성도 있어서 거의 없다면 틀립니다. 이따이 병과 관계 있는 중금속 물질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이 이따이 병과 관계 있는 중금속 물질이다. 오래된 과일이나 산성 채소 통조림 등에서 화학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은 주석입니다. 철분 아니고 아연 아닙니다. 주석은 오래된 과일이나 산성 채소 통조림 등에서 화학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돼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조리사 영양사 면허가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돼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1년입니다. 1년. 취소 후 1년 지나야 다시 면허 취득 자격 생긴다. 세균 변식이 잘 되는 식품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온도가 적당한 식품에서 세균 번식이 잘 되고 수분을 함유한 식품이어야 되고 영양분이 많은 식품일 경우 세균 번식이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수형, 온도, 수분, 영양분이 많을 경우 세균이 잘 번식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온수형이다. 하지만 산이 많은 식품, 세균 번식이 잘 된다. 틀린 답이죠. 소분업 판매를 할 수 있는 식품은 빵가루 됩니다. 빵가루 되고 전분 안 되고 식용 유지, 식초는 안 됩니다. 소분업 판매를 할 수 있는 식품에 빵가루는 되지만 전분, 식용 유지, 식초 안 된다. 탄수화물이 조리 가공 중에 변화되는 현상과 관계 깊은 것은 호화입니다. 호화. 호화는 탄수화물이 조리 가공 중에 변화되는 현상과 관계 있습니다. 홍차는 효소적 갈변 반응에 의해 색을 나타냅니다. 홍차가 색을 나타내는 반응은 효소적 갈변 반응이다. 기호와 맛, 이 관능은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만족시킬 수 있는데요. 관능을 만족시키는 식품 첨가물에는 동클로로필린 나트륨, 질산나트륨, 아스파탐 모두 관능 식품 첨가물에 들어가지만 소르빈산은 아니다. 동클로로필린 나트륨, 질산나트륨, 아스파탐은 관능을 만족시키는 식품 첨가물이지만 소르빈산은 아니다.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의 지표는 휘발성 염기질소,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모두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의 지표들입니다. 하지만 아크롤레인은 아닙니다. 아크롤레인은 기름이 끓을 때 나오는 나쁜 화합물이죠.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의 지표는 휘발성 염기질소,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이다. 휘암트네요.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행정 업무 담당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지 환경부 아니고 보건복지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행정 업무 담당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아닙니다. 냉동된 생선을 해동하는 방법으로 위생적이며 영양 손실이 가장 적은 방법은 냉장고 속에서 해동하는 방법입니다. 냉장고 속에 넣어서 해동하는 방법이 바로 위생적이고 영양 손실이 가장 적은 방법이다. 생선 해동은 냉장고 속에서. 우리가 식품의 상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별하는 방법 중에 돼지고기 색이 검붉은 색인 것은 늙은 돼지의 고기일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늙은 돼지의 고기일 경우 색이 검붉은 색일 수 있습니다. 쌀알은 투명하고 앞니로 씹었을 때 강도가 센 것이 좋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선은 앙구가 돌출되고 비늘이 단단하게 붙은 것이 좋다. 맞습니다. 생선 고를 때는 앙구 돌출, 비늘이 단단하게 붙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하지만 닭고기의 뼈 관절 부위가 변색된 것은 변질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변질된 것으로 맛이 없다 하면 틀린 답이에요. 닭고기의 뼈 부위가 변색된 것은 냉동됐다가 해동해서 닭피의 적혈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질된 건 아니다. 알아두시고요. 색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실찌를 담글 때는 소엽, 차조기 잎을 넣는다 맞는 방법이고요. 연근을 졸일 때는 색소 보존을 위해서 식초를 넣습니다. 그리고 햄 제조 시에는 질산칼륨을 넣으면 색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식초를 넣는다고 녹색이 더 선명해지는 게 아니고 보통 소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식초 넣는다 틀린 답입니다. 매실찌 담길 때 차조기, 소엽 넣고 연근 졸일 때 식초 넣는다, 햄 제조 시에는 질산칼륨 넣는다 다 맞는 답입니다. 그리고 녹색 채소 데칠 때는 식초 말고 소금 넣는다. 생선을 씻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보면 냉수를 사용하고 표면 점액은 잘 씻어냅니다. 그리고 칼집을 낸 후에는 더 이상 씻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에 소금을 10% 정도 타서 씻는다 너무 많아요. 바닷물 농도인 3.5% 정도 소금을 타서 씻는 게 맞습니다. 생선 씻을 때는 냉수 사용하고 표면 점액은 씻어내고 칼집을 낸 후에는 씻지 않는다. 그리고 물에 소금을 3.5% 탄다 해야지 10% 탄다 하면 너무 많습니다. 틀린 답이에요. 단맛 성분에 짠맛 성분을 혼합한다. 단짠이네요. 그랬을 때 단맛이 증가하는 현상은 맛의 대비 현상입니다. 단짠 대비다. 단맛 성분에 짠맛 성분을 혼합해서 단짠 했을 때 단맛이 증가하는 현상은 맛의 대비 현상이다. 단짠 대비 현상입니다. 브로멜린이 함유되어 있어 고기를 연하게 하는 고기 연화 시에 이용되는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고기를 연화시킬 때 사용하는 과일로 브로멜린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가 신선하지 못한 달걀을 판정하는 방법은 달걀을 흔들어서 소리가 난다. 신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았을 때 난황 표면이 암록색으로 쉽게 변하는 것도 신선하지 않은 달걀이에요. 그리고 껍질이 매끈하고 윤기가 있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거칠거칠한 표면이 오히려 신선한 달걀입니다. 그리고 깨봤을 때 많은 양의 난백이, 난황을 에워싸고 있다? 신선한 달걀입니다. 노른자 주변에 흰자가 더 높이 많은 양이 가까이 둘러싸져 있으면 더 신선한 달걀입니다. 대두를 구성하는 콩 단백질의 주 성분은 글리신이에요. 글리아딘 아니고 글루텔린 아닙니다. 대두, 큰 머리가 아니고 큰 콩이죠. 대두를 구성하는 콩 단백질의 주 성분은 글리신이니라. 대두신이라. 콩 단백질의 주 성분은 글리신인, 대두신이라. 간장, 다시마 등의 감칠맛을 내는 주된 아미노산은 글루탐산입니다. 글루탐산은 간장, 다시마 등의 감칠맛을 내는 주된 아미노산입니다. 우유를 데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중 냄비에 넣고 저으면서 데우는 겁니다.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이중 냄비에 넣어서 저으면서 데운다. 뭐를? 우유를 데울 때 1g당 발생하는 열량이 가장 큰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알코올 중에 지방입니다. 지방은 1g으로 9.45kcal의 열량을 내고
알코올은 7.1, 단백질은 5.65, 당질, 탄수화물은 4.1 kcal이네요. 이 중에 가장 적은 것은 탄수화물이 되겠고 열량이 가장 큰 것은 지방입니다. 9.45 kcal. 소음의 측정 단위는 dB, 데시벨입니다. 데시벨이 소음의 측정 단위다. dB로 나타납니다. 동물과 사람의 공통으로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그 병원체가 세균인 것은 결핵입니다. 결핵은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병원체가 세균입니다. 하지만 일본 뇌염, 공수병, 광견병이죠.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지 병원체가 세균 아닙니다. 세균은 결핵. 일본 뇌염, 공수병, 광견병은 바이러스입니다. 음식물이나 식수에 오염되어서 입으로, 경구로 침입되는 감염병은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폴리오 있습니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폴리오는 음식물이나 식수에 오염되어서 경구로 침입되는 감염병이다. 하지만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죠. 볼거리는 RNA 바이러스가 침, 공기 등으로 전파되는 것이어서 음식물이나 식수에 오염돼서 경구로 침입되는 감염병이다.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폴리오가 여기에 속합니다. 버터의 대용품으로 식물성 유지인 것은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은 버터의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식물성입니다. 식물성 유지가 바로 마가린입니다. 편육을 할 때는 끓는 물에 고기를 덩어리째 넣고 삶는 게 좋습니다. 썰어서 넣는 게 아니고 편육을 할 때는 끓는 물에 고기를 덩어리째 넣고 삶는다.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고 탱탱하게 삶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젤라틴과 한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면 한천은 식물성 근원이고 젤라틴은 동물성 근원입니다. 한천은 보통 28도에서 35도에서 응고해서 온도가 낮을수록 빨리 굳습니다. 젤라틴은 젤리, 양과자 등에서 응고제로 쓰입니다. 다 맞는 말이고 젤라틴에 생 파인애플을 넣으면 단단하게 응고한다. 이게 틀린 답이에요. 생 파인애플은 그 안에 산이 젤라틴의 응고를 방해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한천은 식물성, 젤라틴은 동물성입니다. 한천은 보통 28에서 35도에서 응고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빨리 굳는다. 한천. 그리고 젤라틴은 젤리, 양과자 등에서 응고제로 쓰입니다. 하지만 젤라틴이 생 파인애플을 넣었을 때 단단하게 응고된다 하면 틀린 답이에요. 공중보건학의 목표는 지역사회 보건 수준 향상, 건강유지, 질병 예방이지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 없습니다. 공중보건학의 목표는 지역사회 보건 수준 향상, 건강유지, 질병 예방이 목표지 질병 치료가 목표가 아니다. 폴리오는 생균을 사용해서 예방접종을 하면 면역성을 가지게 됩니다. 폴리오는 사백신 아니고 생백신, 라이브 백신을 사용해서 예방접종을 한다. 폴리오 생균입니다. 돼지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불안전하게 가열해서 섭취했을 때 감염되는 유구조충입니다. 무구조충 아니고 이렇게 생긴 유구조충에 감염되는데 돼지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불안전하게 가열 시 이 징그러운 유구조충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징그러. 스파게티와 국수 등에 이용되는 문어나 오징어 먹물의 색소는 멜라닌 색소입니다. 문어나 오징어 먹물의 색소로 스파게티와 국수 등에 이용된다. 멜라닌 색소예요. 단체 급식을 하는 목적은 우리 학생이나 노약자, 피급식자들의 건강의 회복, 유지, 증진을 도모한다. 그리고 영양교육과 음식의 중요성 교육으로 바람직한 급식을 실현한다. 피급식자의 식비를 경감한다. 모두 단체 급식의 목적이 맞고요. 하지만 피급식자에게 물질적 충족을 준다? 틀린 답입니다. 단체 급식 먹는다고 부자가 된 느낌이 드는 건 아니에요. 식비를 경감할 수는 있지만 그거 아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물질적 충족을 준다 하면 틀립니다. 조미의 기본 순서는 설소 간식입니다. 설소 간식이 조미의 기본 순서다. 설탕, 소금, 간장, 식초 순입니다. 설소 간식. 상식적으로도 나물 무치거나 국 끓일 때 식초부터 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 소금, 간장, 식초 순이다. 설소 간식. 상수 처리 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급수입니다. 급수. 우리가 한강물, 낙동강물 상수원에서 물을 끌어와서 수돗물로 만드는 과정, 상수 처리 과정은 침사, 침전, 여과, 소독, 급수순입니다. 사전, 여소급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사전, 여소급이다. 상수 처리 과정은 사전에 여과하고 소독해서 급수합니다. 침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침전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단계는 급수죠. 하수 처리는 예비 처리, 본 처리, 온이 처리 순서입니다. 자, 온이 처리가 가장 마지막이다. 예비는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본 처리하고 온이 처리 순서다. 하수 처리 순서입니다. 상수 처리는 사전, 여소급. 자, 규폐증은 대표적인 진폐증으로 마른 기침과 호흡곤란이 주 증상입니다. 먼지 입자의 크기가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일 때 가장 잘 발생하고 암석 가공, 도자기, 유리 제조업 등의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이 바로 규폐증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험 요인에 노출된 근무 경력이 1년 이후부터 자각 증상이 발생한다 하면 틀려요. 이 자각 증상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5년, 6년, 10년, 길게는 30년 후에 이 자각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게 규폐증입니다. 대상 집단의 조직체가 급식 운영을 직접 하는 형태는 직영급식입니다. 직영급식은 대상 집단의 조직체가 급식 운영을 직접 하는 형태다. 직영급식. 수라상의 반찬 가짓수는 12첩입니다. 수라상의 잔품 가짓수는 12첩이다. 덩어리 육류를 건열로 표면에 갈색이 나도록 구워서 내부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게 한 후 소량의 물과 우유와 함께 습열 조리를 하는 것을 브레이징이라고 합니다. 브레이징은 주로 덩어리 육류를 먼저 건열로 표면에 갈색이 나도록 구워서 내부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게 한 후에 소량의 물이나 우유와 함께 습열 조리를 하는 것입니다. 브레이징. 기억해 두시고 한천 젤리를 만든 후에 시간이 지나면 표면으로 수분이 빠져나오는 현상을 이장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장 현상은 한천 젤리를 만든 후에 시간이 지나면 표면으로 수분이 빠져나오는 현상입니다. 이장 현상. 자, 인분을 사용한 밭, 똥을 밭에다 사용했을 때 특히 경피적 감염을 주의해야 하는 기생충은 십이지장충입니다. 똥거른 밭에서는 십이지장충을 조심해라. 인분을 사용한 밭에서 경피적 감염을 주의해야 하는 기생충은 십이지장충입니다. 자, 무구조충, 민촌충 감염의 올바른 예방 대책은 소고기를 반드시 가열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무구조충, 민촌충 감염의 올바른 예방 대책은 소고기의 가열 섭취다.
G에 의해서 옮겨지는 감염병은 패스트입니다. 이 패스트 옮기는 G는 G패버려야 됩니다. G패스트, G패스트. 중금속과 중독 증상의 연결이 잘못된 것을 한번 찾아보면 카드뮴은 이따이 병이죠. 신장 기능 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크롬은 비중격 천공, 비중격에 구멍이 뚫리는 무서운 증상을 가져오는 크롬. 그리고 수은은 홍독성 흥분입니다. 하지만 납은 섬유화 현상 아니고 사지마비, 조혈기능 장애를 가져옵니다. 카드뮴은 신장기능 장애, 크롬은 비중격 천공, 수은은 홍독성 흥분. 하지만 납은 섬유화 현상 아니고 사지마비, 조혈기능 장애를 가져옵니다. 국소 진동으로 인한 질병, 직업병의 예방 대책은 보건 교육을 하고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완충 장치를 한다. 다 진동으로 인한 질병, 직업병의 예방 대책이 맞지만 방열복을 착용하는 것은 진동하고는 관계없겠죠. 열을 막아주는 거니까 진동으로 인한 질병과는 관련 없다. 보건 교육, 작업 시간 단축, 완충 장치는 예방 대책 맞다. 쓰레기 처리 시에 미생물까지 사멸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하지만 대기오염 물질을 유발한다. 어떤 방법이죠? 소각법입니다. 소각법. 다 태워버리는 거죠. 태워버리면 미생물까지 완전히 사멸시키지만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소각법입니다. 평생 매일매일 섭취해도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량을 1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합니다. ABI. 매일 섭취해도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 수치는 바로 1일 섭취 허용량이지 50% 치사량 최대 무작용량 아닙니다. 자, 1일 섭취 허용량은 1일 체중 킬로그램당 미리그램 수로 표시하는데요. 매일 섭취해도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량을 의미합니다. 1일 섭취 허용량이다. 바지락 속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베네루핀입니다. 베네루핀은 바지락에 들어있는 독성분이다. 바지락, 베네루핀, 바지락, 베네루핀입니다. 독성분 짝짓기 한번 해보면 솔라닌 감자싹이고요. 무스카린은 광대버섯 등의 버섯류, 그리고 아마니타 톡신도 독버섯에서 발견되는 독성분입니다. 자, 식중독의 잠복기가 아주 짧은 것은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입니다. 잠복기가 1시간에서 6시간밖에 안 되는 것이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인데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10시간이고 장구균 식중독은 평균 10시간입니다. 살모넬라균 식중독도 12시간에서 36시간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식중독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은 황색 포도상구균 1시간에서 6시간의 잠복기를 가진 식중독이다. 김치에 존재하는 이 시큼한 맛, 이 산에 의해서 섬유소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 신김치는 오래 끓여도 쉽게 연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김치에 존재하는 산에 의해서 섬유소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신김치는 오래 끓여도 쉽게 연해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산에 의해 섬유소가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적외선에 속하는 파장은, 자, 우리가 광선의 파장이 자외선이 가장 짧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순인데요. 가시광선의 범위를 알면 자외선과 적외선의 파장 범위도 바로 생각해내실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이 380에서 780 나노미터니까 자외선은 그보다 짧겠고 적외선은 그보다 길겠죠? 그래서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기니까 780보다 긴 800 나노미터다. 그러면은 적외선이 속하는 파장이 되겠습니다. 자외선은 380 나노미터 아래쪽이겠죠? 그보다 짧은 파장이 바로 자외선의 파장이다. 매개 곤충과 질병을 바르게 한번 짝지어보면, 자, 지금은 별로 없는 이는 발진 티푸스를 매개합니다. 아까 쥐하고 이 벼룩은 패스트입니다. 패스트를 매개하는 동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기는 사상충증입니다. 그리고 쥐와 설치류들은 렙토스피라증을 매개하는 동물입니다. 여기 동물이겠네요. 매개 곤충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는 발진 티푸스, 쥐와 벼룩은 패스트, 그리고 모기는 사상충증, 쥐 같은 설치류들은 렙토스피라증입니다. 냉동식품의 특징은 미생물 발육을 저지하여 장기간 보존 가능하다 하면 맞고요. 저장 중 영양 손실이 적다, 그리고 산화를 억제하여 품질 저하를 막는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완만하게 동결해서 조직이 좋다 하면 틀리겠죠. 급속 동결해야 조직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식품은 완만 동결 아니다. 생선에 레몬즙을 뿌리면은 생선 비린내 감소하고 산성이 돼서 미생물 증식이 억제되고 단백질이 응고됩니다. 다 맞는 말이고요. 하지만 신맛이 가해져서 생선이 부드러워진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단백질이 응고되기 때문에 더 탱탱해지고 식감이 살아나지 생선이 부드러워진다 하면 틀립니다.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을 당화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온도는 50에서 60도입니다.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을 당화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온도는 50에서 60도다. 식혜 엿기름 당화는 5, 6이다. 5, 6이 5, 60도입니다. 아일랜드형의 이 주방 형태는 환풍기와 후드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환풍기와 후드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리장의 형태는 아일랜드형입니다. 우리가 일반 음식점의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고요. 화장실에 일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당연히 비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주방에는 입식조리대를 설치해야지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한다? 모범업소 못 됩니다. 하지만 일회용 물컵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모범적이지 않죠. 일회용 물컵 사용이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 아닙니다. 난황,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으며 마요네즈 제조 시에 유화제 역할을 하는 성분은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이 마요네즈 제조할 때 유화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노른자에 들어있는 성분이다. 레시틴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는 것을 지방의 경화라고 합니다. 지방의 경화는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한다. 그게 바로 지방의 경화다. 찾으셔야 됩니다. 어류의 염장법 중에 건염법, 마른 간법은 식염의 침투가 빠르지만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지방질의 산화로 변색이 쉽게 일어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어류의 염장법 중에 건염법, 마른 간법은 식염의 침투가 빠르지만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지방질의 산화로 변색이 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선도가 낮은 어류로 염장할 경우에는 생산량이 증가한다? 틀린답이겠죠. 닭고기 20kg으로 닭강정 100인분을 판매한 매출액이 100만원이라면 닭고기의 킬로그램당 단가를 12,000원에 구입하였고 총 양념 비용으로 8만원이 들었다. 식재료의 원가 비율을 찾으시오. 자, 식재료의 원가 비율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그럼 이 원가 비율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원가 비율은 매출액 중에 원가가 얼만큼 들었냐 하는 것이니까
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비율이 나오겠죠. 매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원가의 비율이니까 원가에서 매출액을 나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매출액이 얼마였죠? 100만 원이었죠. 그리고 원가는 자 항상 닭고기하고 양념을 더해야 됩니다. 닭고기 원가가 있고 양념 원가가 있을 텐데 그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자, 닭고기 원가는 킬로그램당 12,000원이니까 20kg를 사면 12,000원 곱하기 20해서 24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양념은 8만 원이 들었죠? 그래서 닭고기 원가와 양념 원가를 다 합치면 32만 원이 됩니다. 24만 원 더하기 8만 원. 그러면 이제 매출액 100만 원 나왔고 원가 32만 원 나왔으니까 이 원가 비율은 바로 3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런 계산 문제를 엄청 어렵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아주 쉽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이쪽이 100%가 되기 때문에 보통 100단위로 1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이 원가만 구하면 되는데 원가는 닭고기하고 양념 합쳐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 숫자가 좀 복잡해 보여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열에 의해서 가장 쉽게 파괴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열에 의해서 가장 쉽게 파괴된다. 자, 아까 봤던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아까는 파장의 길이를 알아봤고요. 자, 각각이 가진 특성을 한번 알아보면 자외선은 짧은 파장이었죠? 380나노미터 이하의 짧은 파장, 피부 홍반과 색소 침착을 가져오고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게 하는 자외선입니다. 피부에 기미 주근깨를 생성하지만 우리 몸속에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자외선, 요 가시광선은 우리 눈이 볼 수 있게 하죠. 색채를 부여하고 명암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가시광선입니다. 그리고 적외선은 파장이 길고 780 이상으로 길고 따뜻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사병과 백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자외선과 적외선입니다. 알아두시고, 가열에 의해서 고유의 냄새 성분이 생성되는 것은 짱어구이, 스테이크, 커피 모두 가열했을 때 냄새가 상상되죠? 하지만 포도주는 아닙니다. 포도주는 가열한다고 독특한 또 다른 고유의 냄새가 생성되진 않습니다. 짱어구이, 스테이크, 커피는 가열했을 때 고유의 냄새 생성된다. 연제품 제조 시에 탄성력을 위해서 꼭 첨가해야 하는 것은, 이 연제품이라는 것은 고기를 갈아서 다져서 만든 어육이나 소시지 제품 뭐 그런 겁니다. 이런 연제품 제조 시에 탄성력 증대를 위해서 꼭 첨가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 다른 성분 아니고 소금을 넣어서 짭짤해야 탄성력이 증가된다. 식품위생법상 출입, 검사, 수거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은 영업소의 식품 또는 영업시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맞고요. 필요에 따라 영업장부 또는 서류 열람이 가능하다.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 시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관계 공무원은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의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량이더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다? 아닙니다.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검사를 하려고 수거해 가는 거겠죠? 공무원이 맛집에 찾아와서 공짜로 먹으려고 검사 좀 해봅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량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해야지, 최소량이더라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다 하면 틀립니다. 밀가루 반죽 시에 넣는 첨가물들은 소금, 설탕, 유지, 달걀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기능은, 유지는 글루텐 구조 형성을 방해해서 반죽을 부드럽게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소금은 점성을 증가시키지 글루텐 단백질을 연화시키고 밀가루 반죽의 점탄성을 떨어뜨린다 하면 틀렸겠죠. 그리고 설탕은 유지와 마찬가지로 글루텐 결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글루텐 망사 구조를 치밀하게 해서 반죽을 질기고 단단하게 한다 하면 이건 소금이지 설탕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걀을 넣고 가열하면 단백질의 연화작용, 벌써 틀렸죠? 단백질은 응고작용,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고 단단하게 뭉쳐지게 됩니다. 반죽이 부드러워진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유지는 글루텐 구조 형성을 방해해서 부드럽게 하는 거 맞고요. 소금은 점탄성을 증가시키고 글루텐 망사 구조를 치밀하게 하고 반죽을 질기고 단단하게 하는 게 소금이고, 설탕은 글루텐 결합을 방해하고 달걀을 넣고 가열하면 단백질이 응고된다. 반죽이 부드러워진다 하면 틀렸습니다. 생선의 자기소화 원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가 바로 생선의 자기소화 원인인데, 이 자기소화라는 것 자체가 이 미생물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생선의 숙성과도 관련이 있고 이 생선의 비린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으라 하면 단백질 분해 효소,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식품의 제조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은 소포제다.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안식향산 나트륨입니다.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 그리고 부패나 변질을 방지, 그게 키워드죠. 그래서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안식향산 나트륨입니다. 안심향산 나트륨. 경구성 감염병과 비교할 때 세균성 식중독의 특성은 잠복기가 짧다, 이거 맞습니다. 여름에 세균성 식중독 걸리면은 그날 저녁 바로 뉴스에 나오죠. 바로 배 아프고 설사하고 난리 납니다. 어디 급식에서 집단 발병했다, 바로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다. 소량의 균으로 발병한다. 이건 경구 감염병이죠. 세균성 식중독은 많은 양의 균으로 발병합니다. 그리고 2차 발병률이 매우 높다. 이것도 경구 감염병의 특징이고요. 세균성 식중독은 2차 발병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수인성, 물을 오염시켜서 감염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건 경구 감염병이나 세균성 식중독이나 공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구 감염병과 비교해서 세균성 식중독의 특성을 살펴보면 잠복기가 짧다, 대량의 균으로 발병한다, 2차 발병률 낮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일반 중독 증상과 시신경의 염증으로 실명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메틸알코올입니다. 보통 술의 원료가 되는 에틸알코올 말고 공업용으로 많이 쓰죠. 이 메틸알코올은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시신경의 염증으로 잘못해서 마시게 되면 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에틸알코올과 달리 아주 위험한 화학물질인 메틸알코올,
아까 특성을 살펴봤던 이 세균성 식중독에는 장구균, 비브리오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바이러스죠? 세균성 식중독 아닙니다. 세균성 식중독에는 장구균 식중독, 비브리오 식중독,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장비병. 같이 캠핑 가던 친구가 장비병에 걸려서 맨날 장비만 챙기더니 이 식재료 관리를 소홀히 해서 캠핑 갔다가 세균성 식중독 걸렸습니다. 장구균,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장비병입니다. 장비병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 효소에 의한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사과를 칼로 깎아서 방치하게 되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서 이 갈변이 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효소에 의한 갈변입니다. 그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은 환원성 물질을 첨가한다. 효소에 의한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은 환원성 물질 첨가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탄수화물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탄소는 C죠, 수소 H, 산소는 O입니다. 그래서 탄수산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탄수산으로 되어 있다. 탄수산물. 탄수화물은 탄수산물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질소 없습니다. 단백질의 구성원소에 포함되는 질소는 없고, 지방은 성분이 같아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더하기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면 이 단당류가 됩니다. 단당류에는 5탄당과 6탄당이 있는데,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 결합 구조와 원소까지 상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이 5탄당과 6탄당에 어떤 것들이 있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5탄당에는 우리 몸에 RNA, DNA 들어보셨죠? 유전자 정보인 이 RNA를 구성하고 있는 리보스와 DNA를 구성하고 있는 디옥시리보스, 5탄당에 속하고요. 6탄당에는 프락토스, 글루코스, 갈락토스, 이런 것들이 6탄당에 속합니다. 이 프락토스는 과당인데요. 달달한 과일이나 꿀 같은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프락토스. 그리고 글루코스는 포도당이고요. 갈락토스도 6탄당입니다. 그래서 5탄당에는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 6탄당에는 프락토스, 글루코스, 갈락토스가 속한다.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6탄당이 아닌 것은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5탄당, 6탄당처럼 단당류 말고 두 개의 단당류가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하고 있는 것, 두 개의 단당류가 결합하고 있는 것을 이당류라고 합니다. 이 이당류에는 말토스, 수크로스, 락토스가 있습니다. 말토스는 메가당인데요. 말맥입니다. 자, 두 개의 포도당이 결합을 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포포입니다. 말포포. 두 개의 포도당이 결합한 건 말토스, 메가당입니다. 그리고 수크로스는 설탕이 대표적인데요.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하고 있다. 포도당은 글루코스, 과당은 프락토스였죠. 그래서 수크로스는 포도당과 과당 결합이다. 수포과입니다. 그 다음에 락토스는 유당인데요. 포도당, 글루코스와 갈락토스가 결합한 거다. 락포갈. 말토스는 포도당 2개, 수크로스는 포도당 과당, 락토스는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한 거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수크로스, 락토스, 말토스 모두 단당류 2개가 서로 손잡고 있죠. 이렇게 손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단당류 2개가 결합한 것을 이당류라고 한다. 서로 이질적이다. 다를 2가 아니라 숫자 2입니다. 자, 그리고 단당류가 3개, 4개 결합한 것 중에는 올리고당이 대표적이고요. 10개에서 수천 개까지의 단당류가 중합체를 이룬다. 다당류입니다. 복합당질이라고도 하고요. 이 다당류에는 전분, 글리코겐, 식이섬유 있습니다. 먼저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죠.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식이섬유에는 수용성인 펙틴과 불용성인 셀룰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식이섬유에는 펙틴과 셀룰로스인데 펙틴은 수용성, 셀룰로스는 불용성이다 정도. 전분에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분, 글리코겐, 식이섬유는 다당류고, 이당류는 단당류 2개가 결합한 것인데, 말토스, 메가당은 포도당 2개, 수크로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락토스,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한 것이다.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강화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화식품은 식품에 원래 적게 들어있는 영양소를 보충한다. 맞고요. 식품의 가공 중에 손실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한다. 영양소를 강화시킨 거죠. 맞고요. 강화 영양소로는 비타민 A, 비타민 B, 칼슘 등을 이용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알파화 쌀은 대표적인 강화식품이다. 자, 이 알파화라는 것은 뭐 영양소를 강화한 게 아니고요. 호화를 말합니다. 호화. 쌀의 전분을 익히는 것을 알파화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호화라고 한다. 해조류는 알카리성 식품에 해당한다. 하지만 육류, 어류, 곡류는 모두 산성입니다. 해조류는 알카리성, 육류, 어류, 곡류는 모두 산성입니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은 콩단백질에 소금물 같은 무기 염료를 이용해서 응고시키는 변성을 가져와서 두부가 되는 겁니다. 두부를 뭐 건조해서 만들거나 효소를 이용한다거나 동결을 이용해서 그 형태를 변성시키는,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두부 단백질, 글리시닌을 소금물, 무기 염료로 응고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부다. 우리가 꽃 부분을 식용 부위로 하는 식물은 콜리플라워입니다. 이름에 플라워 있죠? 꽃이 있습니다. 꽃. 주로 꽃 부분을 먹는다. 꽃 부분을 식용 부위로 하는 콜리플라워.
현미는 벼의 왕겨층 부위를 벗겨낸 것입니다. 현미는 벼의 다른 부분 아니고 왕겨층 부위를 벗겨낸 것이다. 시설 위생을 위한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먼저 적합한 사항 보면 주방 냄비를 세척 후에 열 처리해둔다. 주방의 천정 바닥 벽면도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당연하죠. 나무 도마는 사용 후에 깨끗이 하고 일광 소독을 하도록 한다. 젖은 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딥프라이어 튀김기의 경우에 기름은 매주 뽑아내어 걸러서 찌꺼기가 남아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찌꺼기가 남아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맞는 것 같은데 매주 일주일마다 하면 벌써 이 기름이 공기와 접촉해서 많이 산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는 너무 늦고 기름 상태를 봐서 매일 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과의 갈변은 아까도 잠시 봤듯이 효소 반응에 의한 거라고 했는데요. 사과에 칼로 상처를 내게 되면 그 상처 부위가 공기 중에 노출이 돼서 산화 효소에 의해서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 많죠? 그 페놀 화합물이 산화돼서 멜라닌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바로 사과의 갈변입니다. 사과의 갈변은 상처가 공기 중에 노출돼서 산화 효소에 의해서 페놀 화합물이 산화된 다음 멜라닌으로 전환된 거다. 자,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사과를 깎아 방치했을 때 나타내는 갈변 현상과 관계없는 것은 했을 때 산화 효소 관계 있죠? 산소 관계 있습니다. 페놀류, 사과의 폴리페놀이 산화된다고 했죠? 갈변과 관련 있고 섬유소 관계 없습니다. 사과의 갈변은 상처가 공기 중에 산소에 노출돼서 산화 효소에 의해서 페놀 화합물이 산화돼서 멜라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자, 아까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다당류에는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고 했던 글리코겐 들어가죠? 그리고 펙틴. 자, 식이섬유 중에 수용성 식이섬유였던 펙틴, 다당류 들어가고 글루코만난, 이것도 다당류에 속합니다. 글루코만난. 곤약이나 이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젤라틴은 아니다. 젤라틴 다당류가 아니고 젤라틴은 콜라겐에서 유래한 단백질입니다. 젤라틴은 콜라겐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86%, 수분이 12%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당류에는 글리코겐, 펙틴, 글루코만난, 식이섬유와 그리고 전분이 또 다당류겠죠? 전분이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스로 이루어진 전분이 또 다당류가 되겠습니다. 식품 재고 관리 방법 중에 최근에 구입한 식품부터 사용하고 그래서 가장 오래된 물품이 재고로 남게 되는 것은 최근에 구입해서 창고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후입이다. 그걸 먼저 사용하려고 창고에서 출고되니까 후입 선출법이다. 가장 나중에 창고로 들어온 게 먼저 사용하려고 나간다. 후입 선출법. 근데 그렇게 되면 가장 오래된 물품이 재고로 남아서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게 될 수도 있겠죠. 당장 사용하는 것은 신선하겠지만 그래서 보통 선입 선출법을 씁니다.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나간다. 그게 좀 상식적이죠. 총평균법은 유통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품 단가로 재고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단가를 평균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최대 관리법은 최소일 때와 최대일 때의 그 두 시점을 비교를 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최근 구입한 식품부터 사용을 한다. 후입 선출법입니다. 소금물 중에 불순물이 가장 많고 배추를 절이거나 젓갈을 담글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호렴입니다. 호렴. 불순물이 많고 배추 절일 때나 젓갈 담글 때 사용하는 것은 호렴이지 제제염, 식탁염, 정제염 아닙니다. 불순물 많고 배추 절일 때, 젓갈 담글 때 호렴 사용합니다. 자, 쉬운 계산 문제 또 하나 해볼까요? 판매 가격이 5,000원인 메뉴의 식재료비가 2,000원인 경우 이 메뉴의 식재료비 비율은 자, 판매 가격 5,000원인데 재료비 2,000원이다. 몇 퍼센트죠? 그냥 딱 봐도 40% 나옵니다. 그래서 식재료비 비율은 총 매출액, 총 판매가에 식재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니까 요 아래 계산기 키셔서 식재료비 2,000 나누기 판매 가격 5,000 이렇게 하면 0.4 이렇게 나오고 40%를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젤라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젤라틴은 3에서 10도에서 젤화되며 온도가 낮을수록 빨리 응고한다. 당연하겠죠. 3에서 10도에서 젤화된다. 자, 과일 젤리나 양갱의 제조에 이용한다. 한찬입니다, 이건. 그리고 해조류로부터 얻은 다당류한 성분이다. 이것도 한찬에 대한 특성이죠. 이렇게 젤리와 한찬에 대한 비교 설명이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산을 아무리 첨가해도 젤 강도가 저하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아니고요. 젤라틴에 산 첨가하면 강도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3에서 10도에 젤화되고 온도 낮을수록 빨리 응고한다 이건 맞고 과일 젤리, 양갱, 해조류로부터 얻은 다당류다 한찬이고요. 젤라틴은 산을 첨가할 때 강도가 저하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물품의 검수와 저장을 하는 곳에 꼭 필요한 집기는 저울과 온도계입니다. 자, 계량컵과 계량 스푼 아니에요. 꼭 맞는 것 같지만 검수와 저장하는 곳에 스푼으로 하루 종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울로 답니다. 그리고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계 꼭 필요합니다. 저울과 온도계다. 검수와 저장하는 곳에서 꼭 필요한 집기류는 저울과 온도계다. 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김은 칼슘 및 칼륨이 풍부한 알카리성 식품이다. 맞습니다. 자, 해조류는 알카리성 식품이었죠. 붉은색으로 변한 김은 불에 잘 구우면 녹색으로 변한다. 원래 신선한 김은 불에 구우면은 일시적으로 녹색으로 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김에 있는 색소 성분이 한 3-4가지 됩니다. 그런데 붉은색으로 이미 변한 김은 불에 굽는다고 녹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조김이 조미김보다 지질 함량이 높다. 틀렸습니다. 조미를 했을 뿐이지 지질 함량이 더 높지 않아요. 김의 감칠맛은 단맛과 지미를 가진 시스틴 매니트 때문이다. 자, 시스틴 매니트는 김의 감칠맛을 내는 게 아니라 김의 고소한 맛을 냅니다. 김의 감칠맛은 글리신 그리고 알라닌에 의한 것입니다. 칼슘, 칼륨이 풍부한 알카리성 식품이다. 오고요. 붉은색으로 이미 변한 김은 불에 잘 굽는다고 녹색으로 변하지 않는다. 건조김은 조미김보다 지질 함량 높지 않다. 김의 감칠맛은 시스틴 매니트에 의한 게 아니고 글리신과 알라닌에 의한 것이다. 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조리 방법에 대한 OX 퀴즈 한번 해볼까요? 채소를 잘게 썰어 끓이면 빨리 익힘으로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적어진다. 채소를 잘게 썰게 되면 표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렇게 표면적이 넓어져서 끓는 물에 닿는 부분이 많아지면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오히려 많아지겠죠?
전자레인지는 자외선에 의해 음식이 조리된다. 자외선 아니고요. 마이크로파입니다. 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합니다. 전자레인지는. 그 다음에 콩나물국의 색을 맑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금으로 간을 한다. 맞죠? 푸른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소량의 물을 넣고 채소를 데친다. 아니죠? 푸른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소의 유기산 농도를 희석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은 푹 잠길 정도로 충분히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소에서 용출되는 비휘발성 유기산 농도를 희석시켜야 푸른색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소량의 물에 채소를 넣고 데친다. 틀렸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14% 정도인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식품은, 이건 밀가루의 종류에 따른 단백질 함량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12% 이상입니다. 글루텐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탄력이 있고 쫄깃한 반죽을 만들기에 적합한 밀가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빵이나 피자도우, 마카로니 여기 들어가네요. 마카로니 등이 이 강력분을 써서 만드는 식품이고, 그 다음에 중력분, 증이 아니라 중력분, 단백질 함량이 9에서 12% 정도인데요. 다목적으로 쓰입니다. 칼국수나 수제비, 만두피 같이 제과제빵이 아니라 한식 외에도 두루두루 사용하는 중력분입니다. 단백질 함량은 9에서 12%다. 요 중력분 단백질 함량만 외우시면 그것보다 단백질 함량이 많은 게 강력분, 적은 게 박력분. 박하다, 단백질 함량이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박력분은 9% 이하입니다. 그래서 글루텐이 좀 적고 잘 부스러지는 거, 탄력성과 쫄깃함이 없는 케이크류나 쿠키, 스콘 등 제과류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박력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14%다. 그러면은 강력분이겠죠? 12% 이상이니까 14% 정도인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식품은 보기들이 쭉 나와 있고, 찾으라 그러면 마카로니, 피자도우, 식빵 같은 것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돼지 기름을 굳혀서 고형질의 경화유로 사용하는 이 라드의 대용품으로 무색, 무미, 무취하고 쇼트닝성, 크리밍성이 커서 제과제빵에 널리 이용되는 것은 쇼트닝입니다. 쇼트닝성 나왔죠? 나오지 않더라도 라드의 대용품이다. 무색, 무미, 무취하다. 크리밍성이 커서 제과제빵에 널리 이용된다. 쇼트닝 찾으셔야 됩니다. 자, 설탕물이나 단팥죽 등 달달한 거에 소금을 첨가하게 되면 더 달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맛의 대비 현상이라고 하죠. 맛의 대비 현상이다. 설탕물에 소금을 첨가하면 더 달게 느끼는 것, 맛의 대비 현상이에요. 자, 두부의 응고제로 쓰이는 것들은 소금, 염화칼슘, 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이죠? 황산마그네슘, 염화마그네슘 모두 두부의 응고제로 쓰입니다. 두부는 콩단백질이 이런 무기염류에 의해서 이런 무기염류 응고제를 통해서 응고된 걸 말하죠. 그게 두부인데, 염화칼슘, 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 염화마그네슘은 모두 응고제로 쓰이지만 탄산칼슘은 아니다. 탄산칼슘은 두부의 응고제로 쓰이지 않습니다. 염화칼슘, 황산칼슘이 쓰이고 탄산칼슘은 아니다. 자, 냉채 요리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냉채 요리는 온도가 4도씨를 유지해야 됩니다. 0도 아닙니다. 온도는 4도씨를 유지한다. 소화가 잘 되는 것이어야 되고 부드럽고 국물이 없어야 됩니다. 자, 국물이 있다 하고 출제가 잘 돼요. 국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냉채 요리에는 국물이 있으면 안 된다. 느끼하지 않아야 되고, 자, 음식이 나오는 그 연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기대감을 갖게 해야 된다. 뭔가 장식들이 더해져야 되겠죠. 냉채 요리는 4도씨여야 되고 소화가 잘 되고 국물이 없어야 된다. 느끼하지 않아야 되고 연애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기대감을 갖게 해야 된다. 그리고 냉채 요리는 상온에 오랫동안 노출시켜야 되므로 당연히 위생에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냉채 요리 담는 방법 중에 어떤 물체를 형상화하는, 멋있게 만드는 그런 형상화하기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형상화하기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냉채 조리법 중에 가장 쉬운 것은 무치기입니다. 무치기. 그냥 무치면 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부드럽고 상큼한 맛을 낸다. 무치기. 그리고 장식 중에 무는 바탕이 흰색이기 때문에 필요한 색깔로 물들이기 좋습니다. 무는 필요한 색깔로 물들이기 좋은 재료다. 그리고 장식 재료 중에 오이는 얇게 썰어서 접시 가장자리에 두르면 되니까 가장 간단한 재료입니다. 가장 간단한 재료가 뭐냐? 오이입니다. 오이. 얇게 썰어서 접시 가장자리에 두르는 걸로 장식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재료다. 오이. 그리고 냉채 요리는 주 요리와 조리법이 겹치면 안 됩니다. 주 요리와는 다른 조리법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기대감을 갖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 요리와 조리법을 일치시킨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어요. 냉채 요리는 주 요리와 조리법이 겹치지 않아야 된다. 자, 이상입니다. 책 없이 듣기로 합격하는 중식 조리 기능사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벼락치기 한방의 정리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